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로보캅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6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외 방송 월급쟁이들의 아니 당긴 방송 시네타운 19 93회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왜 그래요 또? 아 지금 동계올림픽 기념으로 감기 한번 시원하게. 이런 미친 제가 마지막으로 목소리 족같네.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감기인지 몸살인지 걸렸던 게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렇거든요. 야 너는 원래 족같은데 감기까지 걸리면 어떡하냐? 양심도 없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개족 같다고. 진짜 양심도 없네 이 새끼가. 아 이재 PD님 아니 목소리 족같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네. 이재 PD님이 되게 너그러워 보였어요. 조다한테 미안하네요. 아 정말 이 조다. 진짜. 이재 PD님은 관용의 쏘리, 화신이구나. 쏘리 for the peanuts. 대경 형은 생긴 게 족같아. 그래? 다행히 저는 목소리 괜찮습니다. 말짱합니다. 훈정이도 목소리 나아졌네? 지난번에 족같았잖아 목소리. 아우 장난 아니었죠. 근데 저기 뭐야 요즘 보세요? 뭘 봐요? 동계올림픽 봐요? 보는 거 있고 안 보는 거 있고 뭐 이렇게 시간이 맞으면 보죠. 챙겨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밴쿠버 때는 제가 출장 가 있어서 잘 몰랐는데 챙겨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 뭐 저기 뭐야 좋은 소식도 들리긴 하는데 뭔 소식이요? 빅토리안? 아니 뭔 좋은 소식이요? 금메달 몇 개 땄잖아. 몇 근데, 개요? 한 개. 야지주네. 야, 넌 성격이 족같다? 쟤는 목소리가 예쁘고 넌 성격이 족같네. 금메달 하나 땄잖아. 예전 저기 밴쿠버 마치는 못 하잖아 지금 열기가. 그때는 되게 열기가 비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엄청 낮잖아요. 금메달 수로 치면 비교도 안 되죠. 그때 많이 땄죠 되게. 그럼요. 그땐 막 초반에 막 몇 개씩 땄는데. 모태범, 모태범, 이승훈 전부 다 예상 안 했던 거예요. 그 전날 왜 이렇게 예상해 주잖아요. 그때 전혀 꼽지도 않았던 선수들이 다 금메달 땄어요. 늘 그때.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에서 메달 따곤 하면은 진짜는 스피드인데 스피드에서 못 따니까 우리나라 의미 없다 이런 얘기 찍찍 했었는데 그때 스피드에서 쑥 두 들어갔죠. 개나 따가지고 쑥 들어갔죠. 스피드 강국이 됐죠. 졸지에. 그래서 요번엔 다시. 여기 다시 제자리를 찾은 느낌. 자기 소개들을 해주세요. 그래요. 밴쿠버의 남자 이재익입니다. 에이. 목소리가 좋은 생긴 남자. 게 뭐 같은? 생긴 게 족같은 남자 이재익입니다. 네 김창렬의 올드스쿨 담당하고 있는 김은중인데요. 성격이. 요즘 김창렬 씨가 그렇게 방송에서 동계올림픽 얘기를 맨날 해요. 요즘에 푹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컬링에 그렇게 푹 빠져가지고 방송에서 그렇게 맨날 컬링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도 그렇게 빗자루 들고 아들하고 둘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셋이 컬링 배워볼까요? 족같네요. 족같죠. 오늘 전반적으로 족같겠네요. 방송이 초반부터 아주 화두를 잡았네요. 컬링 보면 이렇게 당구 치는 거랑 좀 비슷해 보여요. 당군 좀 치잖아요, 이선 PD. 뭐 그냥 치죠. 예. 당구보다도 옛날에 왜 저 다마치기라고 그러죠? 구슬치기 약간 그런 알까기, 느낌이 나요. 이거 뭐.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술자리나 아니면 누구 만났을 때 취미가 뭐예요? 저 취미가 컬링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있어 보이실 것 같지 않아요? 취미가 뭔가 컬링입니다. 싶을 것 같아. 이 사람 뭐지? 족같은데 하면서. 흔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이러면 주말에는 크리켓 합니다. 뭐 이런. 그래요? 대근 취미가 족같네요. 그래요. 취미가 좀 같은 걸로. 김은종 PD는 취미가 뭐예요? 거짓말이지 뭐. 그건 특기. 글쎄요. 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이승훈 PD처럼 뭐 게임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저 만화를 게임을 좋아하는 한지 5년 것도 됐어요. 아니고. 그래요? 게임을 한 시간이 없어요. 게임 안 좋아해요? 게임을 좋아했죠. 좋아하죠. 어. 좋아하는데 음. 게임처럼 세상에 시간이 많이 들어간 취미가 없거든요. 게임은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게임만 끊어도 시간이 비약적으로 남아돌아.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할 일 없는 사람들은 게임하는 게 최고란 얘기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간단히 할 수 있잖아. 네가 좋아하는 철권 같은 거는.
수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씨발 족같네. 뭐 씨발 무슨 국가대표 나가냐? 아니. 수영 가족비라고? 컬링 나가냐? 하루를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세상이 알고. 아 무슨 철사장 쟤는 뭐 저 근데 철권을 이승훈이 말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일하면서 뭐 글도 쓰고 여자도 만나고 어떻게 놀러 다니냐 그러는데 게임 안 하고 뭐 골프도 안 치고 주식도 안 하고 하니까 남는 게 시간이에요 정말. 게임이랑 주식만 안 해도 정말 시간 남아 돌아요. 근데 뭐 동창들이나 TV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하고 그 이러니까. 또래 친구들 만나면 골프 안 치는 사람 되게 드물지 않아요? 다 치죠. 또래. 드문 정도가 아니라 저 빼고 다 쳐요. 예, 그러니까 어. 저도 주변에서 다 골프를 쳐요. 근데 저는 좋겠다. 골프를 저는 주변에 아무도 안 쳐요. 주변 다 다 정말 무전가 봐. 저 빼고 다 가족들도 저 빼고 다 치는데 그냥 저는 골프 치는 것보다는 여자들이랑 술 먹고 놀러 다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골프장에서 해야죠. 여자랑 놀 수도 있잖아요. 아유, 그 뭐하러 그 햇빛 받아가면서 그래요. 누울 수가 없잖아요. 아니 잔디에 잔디밭에 누우면 얼마나 잔디밭에 누워. 저 그늘집이란 것도 있고 또 저는 좀 쳤었거든요. 좀 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끊었어요. 네가 쳤다 그러면 골프 말고 딴 거 친 거 같아요. 예. 형이 치는 거? 자, 탁탁탁 갑시다. 뭘 또 치고 그래요? 뭘 쳐요? 탁탁탁이라고 했는데. 서민정 씨가 보고 싶네요. 그래요. 뉴욕 같지 않나? 뉴욕에 뉴욕에 살지 계신 걸로 않나? 알고 있어요. 알기로는 뉴욕으로 저긴 간 걸로 결혼해가지고 간 걸로. 진짜 알고 요즘 있어요. 정말 몇 년째 뜸하네 민정이. 메일 소개해 주시죠. 자 네, 갑시다. 프라의 바퍼주는 아줌마가 이 아저씨 무슨 아줌마야. 간만에 메일을 주셨습니다. 프라 바퍼주는 아줌마 이 제목이에요. 안녕하세요. 나인틴 공식 지정 프라 민박 바퍼주는 아줌마입니다. 메일을 쓰고 있는 저는 술 퍼주는 아저씨고요. 저번에 이 얘기를 안 해 큰 오해를 받았네요. 지금 프라 시간으로 밤 12시인데 오늘 드디어 시네타운 19을 듣고 오신 첫 손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 잣잣을 외쳐주셨네요. 지금까지 총 3번의 예약 문의가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오셨어요. 한국에서 병소주를 가지고 오셔서 깜브리누스라는 맥주에 한 잔 말아서 시원하게 마셨네요. 하면서 첫 손님 오셨다고 이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10% DC 꼭 해주신다고 잣잣을 외쳐주시면은 꼭 DC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저 술 퍼주는 아저씨께서 네. 세 분 PD님들 프라 오시면 공짜로 재워주고 공짜로 맥주 먹여준대요. 약속하셨습니다. 숙박비 무료, 맥주 무료로 모실게요. 그래요.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프라민박 바퍼준 아줌마 체코에서 저 언제 체코 한번 갑시다. 우리 언제 가지고 왠지 해외 한번 나가게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없는 걸로 합시다. 없는 걸로. 네. 여기 지금 참 그 이선아 PD가 여기 지금 프라하에 지금 갔어요. 어머니 모시고 가자. 그래. 멀쩡한 처녀 하나 두고 병신 만들었네. 야씨 그 얘기는 왜 하니? 그냥 죄송합니다. 갔다고 지금. 저 얘기... 남자친구랑 갔어요. 네네. 남자친구랑 갔어요. 그게 더 미쳐. 그래 그 어머니랑 갔어요. 그 사실대로 얘기하죠. 어머니랑 갔습니다. 이 사람. 프라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 그 참고로 이선아 PD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약간 그 이렇게 뭐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너무 이렇게 똑똑하고 이뻐서 이렇게 비현실적인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CSI 뭐 투머치. 그런 현실에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진짜 이선아야말로 누구한테 설명하면 야 그런 그런 애가 애가 어딨냐? 이런 식으로. 얘 찌찌뽕. 이 새끼가 어디? 다음에 찌찌를. 그다음에 티츠를. 그런 캐릭터죠. 지금 프라하에가 있는데 혹시나 우리 마퍼주는 술 퍼주는 아저씨가 정말 미모의 한국 어떤 여성이 어머니를 모시고 관광하고 있다면 바로 이선아 PD입니다. 꽤그 같은 저랑 김호정 PD랑 같은 동기 공채국인데 처음 입사 이제 시험 볼 때 그때 선아가 23살인가 그랬어요. 되게 어렸죠. 근데 워낙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 하얀색 반바지에 노란색 그 폴로 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는데 정말 쟤는 중학생인가 싶을 정도로 얼굴은 정말 희문아 어릴 때 같은 느낌 기억나죠? 그럼. 다. 아니 근데 지금도 굉장히 지금도 어려 이뻐요, 보이잖아요. 10몇 년 전인데 오죽했겠어. 그래요. 난리죠. 둘이 같이 이렇게 밖에 있어도 집사람이 안심하는 몇 안 되는 여자 중 하나입니다. 선아. 너는 절대 믿을 수 없지만 선아는 믿는다. 직접 했던 얘기입니다. 네.
자, 다음은 통영에서 메일이 한 통 왔는데요. 보내신 분 성함은 정환정. 환장하겠네. 아니 환정. 아, 환정. 거꾸로 해도 정환정. 근데 옛날에 정로한 씨는 본 적 있거든. 정환정은 처음 본다. 아들 아버님입니다. 그분이. 아, 그런가? 정로한님? 정로환이 아버님. 정로한님은 절대 배가 안 아플 것 태어나서 같아. 절대 설사 한 번 한 적 없는 강철 대장. 겐지스강에서 물을 차떼기로 마셔도 사태기를 마셔도 절대. 노로 바이러스 걸린 광어를 두 마리를 먹어도 멀쩡해요. 절대. 그럼 정로한님. 닭발을 먹어도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정로한님 아드님 정환정님. 않아요. 정환장님. 현재 통영에서 작은 어쩌면 가장 작을지도 모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38살 남자입니다. 오늘 게스트하우스 특집인가요? 오늘 갑자기 지금 우리 막 탁 PD의 여행수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새 PD 게스트하우스 수다? 원래는 서울에서 태어나 살다가 뜻이 맞는 한 여인네를 아내로 모시게 되어 결혼 3년 만에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통영으로 이사를 와 살고 있답니다. 더불어 지난 5월부터는 아들도 키우고 있죠. 사람 뭐남 얘기하는 거 같아. 무슨 막 와이프 주소 오고 아들 하나 데리고 오고 이런 느낌인데요. 본인이 사랑해서 결혼했고 둘 사이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말을 참 무덤덤하게 하네. 진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죄송합니다. 저희도 남의 가정사를 또 잘 모르는 주제 넘게 떠들었네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거 싫어요. 저는 나인틴을 정주행 중인데 마지막으로 청취한 에피소드가 66회. 뭘 것 같아요? 몰라 어떻게 알아요? 더 테러 라이브 편이네요. 작년 8월 15일에 업데이트된 에피소드를 듣고 메일을 보내려니 마치 미래의 편지를 보내는 느낌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세요. 맞아요. 루퍼 같은 느낌 든다고. 사실 아내가 출근한 후 아직 첫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집에서 나인틴을 청취해도 됩니다만 굳이 장거리 운전을 할 때가 아니면 나인틴을 듣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분 장거리 할 때만 들으시네. 한 번은 여수에 일이 있어서 다녀오는 길에 잭 더 자이언트 킬러 편을 들었습니다. 이야기 말미에 백마에 관한 수다가 시작되었고 저는 낄낄거리며 차를 몰아 집에 왔죠. 그런데 그날 저녁 한 TV 프로그램에서 백인 꼬마아이들이 뛰어노는 장면을 저와 아내 그리고 아기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또 어렵게 가네 또 이거. 저기 자체 편집할게요. 너 편집 처음 해본다. 읽으면서 약간 첨삭은 한 적이 있어요.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은 적은 있는데 자체 편집하고요. 자체 편집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바로 그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순간적이지만 엄청난 자제력과 인내심을 발휘해 겨우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거예요. 그 짓거리를 정환정님이 하시려다가 다행히 자제하셨습니다. 거기에 소모된 말합시다. 불편하니까요.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저자직강 받고 나니까 자직강은 저자직강 깐 자직강이냐 안 깐 자직강이냐. 오늘도 저기 호세 파딜라 감독 나오나요? 아니 호세 파딜라 감독을 누구는 이 사람이 약간 이쪽이잖아. 스페니시 쪽이잖아. 네. 호세 파딜라라고 안 그러고 조세 파딜라라고 읽더라고. 호세라고 읽는 게 맞는 거잖아. 어떤 게 막는 거야? J가 H 발음 아니야? 맞죠? 호세가 맞아요. 맞죠? 호세 그거- 맞아요. 아니 어떤 데는 또 조세 네. 파딜라라고도 있더라고. 호세 페르치아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호세 펠라치오라고. 그걸 우리 집 발휘하는데 옆에 우리 집 옆에 그 고속도로 공사인가에서 건설도 하나 봐요. 시행사였는 것 같은데 주상복합이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진짜 멋있어요. 네, 펠라치오인가요? 펠로티움. 문득 쏟아 있어요. 겁나 빨아주고 싶네요. 와서 한번 그 밑에 두로주점이라는 그 술집도 있으니까 한번 거기서 시커멓게 맥주 한잔 하시죠. 맥주 한잔 빨아야죠. 근데 좀 방금 저 맥주 한 잔 빨아야죠 할 때 일물 일어설이라는 말이 맞구나. 여기서는 맥주 한 잔. 당신 작가야. 인정. 아니야. 인정. 당신 작가야. 소시르리라고. 야, 나 소실이야. 덤비지 마. 당신 작가 능력을 진짜 내가 처음으로 인정한다. 그럼. 여기서는 맥주 한 잔 빨아야 빨아야 돼. 돼. 빨아야 쭉 빨으세요. 쭉쭉. 우리 저 정환정님 쭉 생략하고요. 자, PS로 가겠습니다. 거제에 위치한 한 조선소를 일 때문에 찾아갔는데 이재익 PD님이 생각나더군요. 공장 통로에 립불 제거 철저라고. 나한테 제 니플에 꽂혀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좀 겨울입니다. 아 그러고 보면 지난주에 미녀 웹툰 작가님들을 모시고 그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전부 이재익 PD 팬이더라고요. 아이 참나 이 사람 전화로 한번 했어야지. 미녀 웹툰 작가. 어. 야 웹툰 전화를 쓰시는 한번 분들 중에 했어야지. 미녀 작가들. 쓰신 그리는 분들. 그리는 분들. 전화 한번 저기 했어야죠. 그 덕힌 침묵의 교실 그린 뭐 김인정 작가, 고아라 작가 등등. 이거 듣고 계세요? 뭐 들으신 것 같더라고. 가끔 듣는데요. 알아야 술 한잔 하자. 뭘 알아야 많으세요? 아니에요. 무슨 쫄긴 그럼 다 애기지. 쫄아. 애기지. 맨날 쫄아. 아유. 야, 족봐봐. 애기지. 알아. 안돼, 진짜. 오빠한테 전화해. 수근이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줄 거야. 자 어쨌든 이곳은 플라즈마 공법으로 철판을 플라즈마. 절단하는 그 곳이었는데 니플 뭘까? 이렇게 튀어나온 건가? 용접하다가 왠지 그런 건 것 같아. 뭐 알 수 없어요. 용접하면 이렇게 물이 흘러서 약간 이렇게 니플 모양으로 되고 이런 거 아닌가? 아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그래 계속 빨아봅시다. 자, 그럼 갑시다. 아니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방수 전문 업체가 생각이 나네요. 뭔가요? 비안세 코리아라고. 그래요. 알아야 전화해. 그 건설 관련 용어 중에 이상한 용어 진짜 많아요. 빠루 이런 거 빠루. 비안세 코리아. 최고인데 진짜. 그거 뭐 어떻게 제이지한테 허락은 맞고 쓰는 거죠, 그치? 비안세 코리아. 아니 제이지가 허락을 받아야죠. 그게 먼저 생긴 것 같아 느낌으로는. 야 방수 전문 업체로 정말 최고네요. 최고네요. 비안세. 자 다음은 김은종 PD님께 제보 하나 하겠습니다. 여수 MBC에서 저를 취재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인데 유명한 데인가봐. 뭐 제일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 사람 사기치네. 제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촬영 콘티를 짜느라 PD님과 카메라 감독님이 의논을 하던 중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거 데모찌로 찍으면 되겠지. 라는 얘기가 귀에 들어와 혼자 뒤돌아 웃었네요. 삼각대에 올려놓고 데모찌로 가자고 했던 PD님을 아는데 혹시 소개시켜드릴까요? 라고 말할 뻔하다가 참았습니다. 재밌네. 근데 그 좀 유명한 데가 있나 봐요, 그렇죠? 방송국에서 취재 나오고 이럴 정도면 규모가 작더라도 뭔가 특색이 있는. 그러니까. 한 명만 들어가거나. 여기저기 본론이 나와요. 마지막 간접 광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통영으로 내려와 경험하게 된 먹을 것들에 대한 그리고 이곳 남해안 지역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사진을 엮은 서울 부부의 남해 밥상이라는 책을 작년에 출간했답니다. 라고 하면서 요 책을 광고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 서울 부부의 남해 밥상. 어느 게스트하우스인지도 나오겠네요. 요거 쳐보면은. 책은 나오겠죠. 그래요. 우리 정환정님. 요분도 약속 좀 부탁드릴게요. 뭐죠 10% DC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프라에 이어서 진짜 사면 10% DC나 DC는 뭐야? BC 카드 내면 제 오늘도 상태 안 좋아. 상태 좋겠네. 10% DC나 아니면은 저 통영에 유명한 거 뭐 있지? 먹을 거? 통영? 통영 가봤어요? 우짠면? 뭐야 그건? 몰라 안 가봤어. 꿀빵이 통영 아니야? 꿀빵은 통영 아닌가? 굴밥. 굴밥도 유명하고 굴밥 먹자 굴밥. 굴밥도 유명하고 그 꿀빵도 유명해요. 뭐 오미사 굴빵인가 굴털이 해가지고 갔네 이제. 그것도 되게 유명하더라고. 정환정님, 통영 한번 방문해보고 싶네요. 점심 뭐 먹지? 나가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음. 점심 먹을 시간이 있으면 고민돼요. 가끔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잘 먹어요. 매일 먹을 수 있는 점심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점심 먹을 수 있으면 오늘 저 남준건 PD랑 문철규 낄래요? 아니요, 저 오늘 저 스탠스장님 모시고 약속했어요. 그래요. 그런 건지 모르겠네. 자, 타이 음식점은 오지 마세요. 거기 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가세요. 가서 저 인사 한번 시원하게 드리고 금요일 점심 때 뭐예요, 김은정 PD? 뭔가 뭔가 있어요? 뭔가 하겠죠. 왜요? 태영이 같이 점심 먹자고 같이 네네. 먹기로 했다면서. 네네. 그래요? 점심? 시간 되면. 그래요. 그럽시다. 시간 되면. 아휴, 일찍 먹자는 것 같은데. 일찍 뭐 돼요? 11시. 일찍 돼요. 응. 11시 돼요. 쟤만 일찍 오면 돼요. 우리 둘은 뭐 회사에 오면- 있으니까. 하나는 나 빼고 먹는 거지 뭐. 자, 부담을 굉장히 걸었네요. 제가 그 11시에 와야 되는데 11시에 제가 잘 못 오잖아요. 11시에 온다는 부담감 없이 늦으면 뭐 안 먹으면 되는구나. 1대1 약속이면 이게 깰 수가 없지만 나쁜 새끼인데? 그런 놈이죠 뭐 제가. 되게 약속의 족 같은데? 같은데 아주 마인드가. 자, 다음은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면서 아영님께서 주셨습니다. 세피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째 세피디님을 거의 끌어안고 살다시피 하고 있는 전아영이라고 합니다. 얘 아닌데.
왜? 한 달째 끌어왔는데 얘 아닌데. 아영아 거짓말하고 그래. 근데는 누구 거랑 영아요. 아영이 말고 영아. 아니면 전하영 씨보다 좀 거만한 나아영? 나영. 나아영? 나아영? 병이나 형. 나영. 이분이 그래, 아니, 저 왜 끌어안고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분이 저 여러 가지 아우 정말 길게 주셨네. 이승훈 PD님 정말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전아영님께서 음. 사연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요새 아주 트윗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잠깐. 야 지난번에 그 삼촌 있잖아. 하연주라는 배우 삼촌 있잖아. 예. 답장 또 왔어요. 나 그거 못 봤는데 그 사연? 그림자 제목 하연주 그 삼촌. 사연 못 봤지?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살고 있는 내가 50살. 사투리를 읽어. 안녕하십니까. 수원역에서만 쓰는 사투리인가요? 수원역에서만? 수원에 살고 있는 50살 하연주 삼촌입니다. 지난 방송 잘 들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사연 끝에 저를 삼촌이라는 거를 의심하는 것 같던데 이분이 오히려 저희를 지금 곤란하게 만드셨어. 아니 의심하지 않고 관심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분이 그 하연주 씨의 어머니 누님에게 이러이러한 프로가 있다고 출연 여부를 물어봤는데 어머니 그 하연주 씨 어머님께 우리 프로를 참 설명하기가 힘들었다고. 불가능한 짓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안 해도 될 짓을 자꾸 SBS PD 3명이 하는 팟캐스트인데 여차저차 출연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누님께서 일단 소속사와 의논하고 연락 준답니다. 자, 안 하는 걸로. 네. 아니 뭐 한샘 치죠. 했다고 치고. 저희가 그냥 아니, 한샘 칠게요. 뭐라 그랬죠? 탑을 쳤다 그랬나? 지난번 무슨 있지 않았어요? 몰라. 빵 터졌다 그랬나? 관심 없어. 그래요. 저희 프로는 곧 문소리 씨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여배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그 얘기 제가 해드렸나 지난주에 권칠인 감독 모시면서 우리 왜 문소리 씨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참 사람이 너무 착해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요. 불쾌해. 이제. 불편하고 불쾌한데 권칠인 감독님이 또 우리 김은정 PD가 그렇게 또 문소리 씨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문소리한테 가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술자리를 가진 다음에 저희 프로에 출연하기로 전격 의사를 밝히셨어요. 와, 야 정말 문소리 씨 출연하는 순간 근데 이승훈 PD는 문소리하고 레기를 한꺼번에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제가 충고 드릴게요. 뭐 출연하는 것도 좋고 술 마시는 것도 좋은데 순서는 꼭 출연부터 해야 될 거예요. 그래요. 술 마시고 나면 출연은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아니 네가 없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어. 네가 술자리 안 하면. 내가 갈 수도 있어. 확 돌아서. 눈 돌면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방송은 없네요. 어떡하죠? 어떻게 그냥 방송은 없네요. 어떻게 하죠? 내가 영화를 보다가 못 볼 것 같으면 가버리는 수가 있어. 큰일 몇 개나 났네. 봐야 돼. 나 큰일 났어. 나 오아시스는 봤구나. 오아시스는 봤고 박하사탕 안 봤고 파카스 안 봤어요? 바람난 가족 안 봤고 또 뭐 봐야 돼? 일단 그거 중에는 꼭 봐야 돼요. 이게 안 봐도 되는 영화들도 있는데 스파이 안 봐도 되는데. 저분은 스파이 봤어요. 내가 박하사랑은 봤을지 몰라도 박하사탕은 안 봤어. 스파이는 안 봐도 됩니다. 스파이는 안 봐도 돼요. 그거 두 개 보세요. 오아시스랑 바카사탕. 또 뭐 있어? 많죠. 워낙 많아서. 얘기를 들어야지. 형은 뭐 잘 모르잖아 영화. 네가 영화 뭐라니? 뭐 있지?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정말 워낙 많이 찍어. 순서대로 쭉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승훈이 이걸 다 벌려면 어떡하지? 아니, 그 일단 뭐지? 방송 못 은밀한 나오시는 건가? 여교수의 매력이라고 또 있어요. 특이한 영화 있어요. 그런 영화도 있고 워낙 많습니다. 무슨 영화. 그래도 승훈이가 작년에 스파이도 보고 다행이야. 그 전에 그것도 봤다. 그거 있잖아. 관행의 법칙에 관한 거. 조진웅 씨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 같이. 분노 윤리학. 분노의 윤리학 그래, 들어왔다. 봤네. 2편이나 봤네. 됐네. 그만 봐도 되겠네. 근데 안 봐도 될 영화들만 골라봤네요. 그만 봐도 되겠네. 제가 봤을 때 문소리 씨가 가장 후회할 영화 두 편이 스파이하고 분노 윤리학일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원투 치는 거. 원투치는 원투 번째. 문소리 씨 어두운 면을 담당할 거야. 두 개를 봤으면 됐지 뭐. 아니, 아직 우리 여배우 출연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나운서도 심지어 있고 기자도 있고 한데 배우는 없죠. 뭐 전화로 출연한 적도 없고 처음이네요 정말. 근데 첫 출연치고는 여배우가
너무 세네. 너무 세네. 너무 세네. 아까 괜찮아요. 제가 다 망쳐드릴게요. 아까 그 누구라고 했죠? 하 누구라고 했죠? 하현주. 굳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소속사에 전화까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하현주 삼촌이 지금 되게 섭섭해하시는데. 아니 근데 다음 주 수요일이면 제가 일만 끝나고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려나? 스케줄. 와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가면 좋은데 아니 영화 11시면 너무 늦잖아요. 영화가 10시에 끝나. 아 진짜? 그럼 갈게요. 그럼 가지 뭐. 10시 끝나고 술자리 10시 반에 시작하겠지. 그래 어디서 다음 먹을 거야? 주 수요일 영화 어디서 날 봐? 용산 그 CGV 있나요 용산에? 용산 CGV. 네, 있어요. 그 근처 모 주점에서 알겠어요. 문소리 씨하고 권칠이 감독하고 저희 좋네요.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을 겁니다. 뭐 좋네요. 관심 있으신 그 분들 뭐야 만씨는 거기서 시사회 하는 거예요? 용산 CGV에서? 만시는 뭐 무당 영화예요? 그 박찬욱 감독이 동생이 있어요. 아 예. 박찬경 감독이라고 네네. 있는데 박찬경 감독이 이 무속 샤머니즘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오달수 씨하고 이정현 씨 데리고도 그런 영화를 좀 예, 한 편- 알아요, 아시죠? 알아요.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이분이 약간 이런 쪽에 되게 가봤어 저놈은. 심취해 계신가 봐. 그래서 이번에 문소리 씨가 여기를 출연한다는 거야. 아, 그래서 참 박찬경 감독이 우리나라 샤머니즘 영화에 혹시 김은용 PD가 그 영화 평론가 듀나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치고 너무 수준이 낮아. 김은용 듀나설. 아니 그러니까 영화 보는 양은 비슷한데 아 여기서 연기하는 건가? 듀나인가 보다. 연기할 수 있지. 여기선 연기하고. 야 얘는 그러고도 남지. 너 그렇게 속고도 모르냐 바보야? 아. 멍청한 새끼. 아 지금 정샘 작가 지금 들어왔는데 갑자기 듀나설에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김은용 듀나 맞네. 야 아니 증명해봐. 아니 근데 아니라면 그러면은- 증명해봐. 아니 내가 듀나 듣고 있나? 오히려 아니면 듀나 네가 증명해. 나는 의혹을 제기했다. 너 증명해.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난 굉장히 근거를 제시할 게 많이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는데 우리 정샘 작가가 헤어스타일을 굉장히 멋지게 바꿨네. 아 오드리 도뚜 같네요. 약간 그지? 약간 느낌. 도트락 만두 같아요. 도트락이라고? 그래 오드리 도투락 같아. 오드리 도투 같지 않고 도트락이라고 도트락. 알아요. 냉동 만두의 명가. 옛날에 경주에 가면 도투락 월드라고 있었어요. 있죠. 냉동 만두의 명가. 야, 그거 도트락 만두라고. 있습니다. 한 봉에 24개 든 거 있습니다. 그거. 아 진짜 도트락 어디 갔지? 도트락 어디 갔어? 그거 저기 해동 제대로 안 하고 먹고 다 입 부러져요. 만두 먹다 입 부러져 왔어요. 해동 시간 안 지키면 입 부러집니다. 그거. 아 큰일 납니다. 근데 얼마나 야 해동 만두도 못 먹어본 것들이 뭘 어디서 PX에서 해동 만두 먹어봤어요? 좀 만두 그럼 모르잖아. 그런 거 모르잖아. 파스타 이런 거 많이 먹어. 근데 나 예언할게. 우리 이번 방송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꼴 같지도 않은 것이 무슨 감독이랑 노네 배우랑 노네 하면서 꼴값 떤다고 우리 이제 욕 먹는다? 괜찮아. 욕은 이승훈이 다 먹으면 돼요. 욕 먹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건 다 드세요. 제가 양보해 드릴게요. 배부르다. 배부르다. 만선이네. 그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 있었죠. 장수만세라고. 맞아요. 이승훈이 오래 살 겁니다. 제가 장수만세 기억해요? 저 장수만세 출연했대요. 출연 때우는 뭐야? 난 기억이 안 나지. 그 3살 때 4살 때 장수만세가 저 우리 그거야. 집에 해리성 장애가 있네. 출연했다 그러더라고. 해리성 인격 장애가 있네. 인격장애가 심각해. 장수만세 누가 다음번에는- 진행했는 줄 아세요? 몰라요. 황인용 씨. 공동 MC가 듀나예요. 근데 진짜 듀나 작가는 대단하신 게 그렇게 소설도 쓰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 이러면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정체를 안 드러내고 여기 있잖아요. 있잖아요. 왜 사람을 안- 우리한테만 드러냈잖아요. 왜 사람을 앞에 놓고 그래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시내 21에 주로 칼럼 막 많이 쓰시는 분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잘 알겠죠. 모르는 사람이 그 잘 알겠죠. 본인이 잘 알겠죠. 전 잘 몰라요. 목동에 사는 김치성까지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어떤 거 집필하세요, 듀나 씨? 모르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해리성 인격 장애. 해리성 인격장애가 있으니까. 그래요. 아이고 참. 아이고. 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도트락 만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면 그- 나 이제 또 만선도 봐야 되잖아. 나 다 어떻게 큰일 났네. 나오면 만선 가지고 만신. 만신이야? 만신이야. 씨발 갑자기 왜 문소리 씨를 저 어부로 만들어? 해녀와 어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만성. 왜 이렇게 야릇하지? 야 존나 야릇해요. 그래갖고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거를 기다리면서 바다를 보면서 늘 존나 물질을 하는 해녀 얘기. 수준 진짜 수준 참 높다. 혹시 문소리 씨가 출연한다고 약속한 뒤에 이 방송을 들어봤으면 어떡하지? 그럼 안 나오시는 거지 뭘. 모든 것이 물거품 된다. 다음 듣지 주 말아야 수요일에 우리 한다. 취소된다. 듣지 말아야 한다. 듣지 마라.
아유 그냥 아주 초반부터 잘 벌써 이건 메일 소개 다 했어요? 도트라만 네, 다 했습니다. 요즘 좀 건성해요. 어. 지피를 통해 바쁜가 봐요. 아 요새 그러네. 최근에 저 블로그를 개비하셨어요. 그 준하 블로그가 한동안 폐쇄돼 있다가 1월 며칠인가 다시 열렸는데 개비하시느라고 바쁘셨네. 요즘에 그렇게 저 컴퓨터를 했더니 손이 이게 터널 증후군. 터널 증후군. 여기 저 힘찬 병원 좀 가야겠어요. 아, 안타깝네. 메일 주소 소개해 주죠. 네, 금방 그 소개해준 그런 메일들. 시네타운 19 CINETOWN 숫자 19 골뱅이 gmail.com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시네타운 골뱅이닷컴 자꾸 골뱅이닷컴 이걸 자꾸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골뱅이 좋아요. 어떤 골뱅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쁜 여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골뱅이가 좋아요. 네. 요새도 그러고 살아요. 네? 고등학생도 아니고. 그냥 추억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준하 씨는 어떤 여자 좋아해요? 아, 근데 저 이재익 PD님은 네. 위가 한 3만 개쯤 있나 봐요. 왜요? 되새김질을 너무 손가봐. 너무 오래까지 가시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유가 건강에 해롭다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남자의 밥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거기서 우유와 계란과 생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 책 한 권 전체에서 유영합 의학자가 쓰신 책인데 남자의 밥상? 네. 어. 부자가 40대 남자의 심장과 페니스를 위하여인가 하여튼 부제가 그래요. 뭐 달려있는 카페가 부제가 우유, 책 부재 표지에 때문에 보는 거구나. 책 표지에 페니스라고 똑 적혀 있어요. 우유, 달걀, 생선. 네. 우리가 흔히 다 약간 좀 건강식품 좋은 거라고 알고 있는 이건 제 것들이잖아. 의견은 아니고 그 의견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요약할게요, 짧게. 우리 지금 나는 의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좀 탁 PD 좀 비싸게 됐지만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약하면 우유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이 또 가장 강하게 믿는 건 고름 때문에 그렇대요. 우유의 고름. 이 여자도 우리 인간도 자기 아이가 한두 명일 때 지금 모유수유 이렇게 제가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김지선 씨랑 눈이 딱 마주쳤네요. 지금. 불편하네요. 김지선 씨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한 2명, 3명, 4명 이렇게 젖소를 이렇게 물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7쌍둥이를 낳았어. 7쌍둥이에 다 젖을 물린다고 생각해봐요. 한계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모유 생산량이. 우유는 소 한 마리가 멀쩡하게 자연적으로 송아지를 먹이는 양의 몇 배, 많게는 10몇 배의 젖을 강제로 짜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 안에 있는 염증이나 고름 같은 게 다 그 안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너무 강제로 짜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약품 처리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약품 처리한 고름을 깨끗하다고 먹을 거냐 이거예요. 뭐 일리가 아예 없진 않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것 때문에 안 좋다. 뭐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과도한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송아지가 소만큼 큰 키우기 위한 어마어마한 그런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사람에게는 그만큼 과도한 영양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영양 필요 없다. 성인이 보통 송아지만도 못 하잖아. 뭐 몸무게나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우유에 대한 이야기고 그 생선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주장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생선의 중금속 뭐 이런 얘기 하지. 그걸 보통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얘기도 하긴 해요. 예. 하긴 하는데 덧붙여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조리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생선이 함유하고 있는 오메가 3인가 6인가 뭐 있잖아요. 3요. 오메가 6는 뭐야? 메칸도브인가? 오메가 3 같은 경우에는 튀기는 방식으로 그런 튀기든 뭐 이런 식으로 생선을 우리가 보통 조리하는 식으로 튀기든 굽든 이런 방식으로 요리를 하면 다 파괴된대요. 예를 들어서 고등어 구이. 고등구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고등어에 그렇게 많다는 열에 가장 약화됩니다. 그럼 회로만 먹어야 되는 거야? 회로 먹을 때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바이러스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기생충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그 조리법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야 오늘 저녁 뭐 고등어 회다 이러지 않잖아요. 보통 구이나 찜이나 튀김을 먹잖아요. 보통은 열의 아홉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나쁜 건 아니네. 하지만 그 생선을 튀길 때도 우리가 다른 기름도 쓰잖아요. 그런 기름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생선이 몸에 깨끗하고 많이 먹어도 되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달걀은? 달걀도 마찬가지로 소랑 같은 의미로.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축협회장이랑 수협회장이랑 사이가 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그 책의 주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채식주의자인데 저는 반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정말 그분 말씀대로 따지면 뭘 먹고 사나? 뭘 먹어야 돼? 채식을 하더라고요. 채식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방식으로 키운 어떤 육류 정도. 이승훈 PD 무슨 할 말 있어서 얘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물어봤어요.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저 여행 수다와 나는 의사. 나는 의사다. 나는 식품이다. 나는 식품이다. 나는 우유다. 나는 고등어다.
아니 이면수다. 저는 구독하다 하겠습니다. 많이 했네요 방송. 끝냅시다 오늘. 그럼 많이 했네. 어렸을 때 임연수로 알았어요 똑바로? 이면수어. 응. 난 이면수로 그쵸, 알았죠. 그쵸. 이면수. 저도 이면수 어. 눈알이 탱글탱글 돌아가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면수 많이 먹었거든요. 저그 물고기 싫어하는 게 자꾸 인면수심이 떠올라요. 싫어요. 아, 자기 얘기 같아서. 아, 저도 트라우마가 또 있네. 애니멀 위드 휴먼 페이스. 애니멀 위드 휴먼 페이스. 그러네. 알겠습니다. AWH죠 줄여서. 안녕하세요. AKA AWHJ입니다. 네. 애니멀 위드 휴먼 페이스. 좋은데요? HF까지 하고 좀 더 전문적인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글자인 게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AWHF. 발음이 약간 어려운 게 전문적으로 느껴지잖아요. AWHF. 야 이거 완전 저 자식깡은 깐 자식깡이냐 안 깐 자식깡이냐 그런 느낌이네요. 네. 자,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화 로보캅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을 듣고 계십니다. 출근을 소개해 주시죠. 네, 로보캅.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알고 아는데 아마 저희보다 나이 어린 분들은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제가 아주 많이 어렸을 보신 때 것 봤을 같은데요? 그런가? 이게 몇 년도 영화죠? 되게 80년대 영화인데 86년 뭐 87년 영화인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영화니까 하여튼 그 로보캅입니다. 아시다시피 벌써 이게 30년 됐네 나온 지. 30년 전에. 근데 로보캅 4가 2000년은 났나 이래서 괜찮아요. 약간 쭉쭉쭉쭉. 그런 식으로 말하면 로키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로키도 마지막 경기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로키가 몇 편까지 나왔죠? 로키가 5편, 편? 발보아까지 6편. 나왔잖아. 발보아가 6편 아닌가요? 발바 6편일 거예요. 5 5까지 나오고 단 발바예요. 발바는 나쁘지 않던데. 발보아는 좋았어요. 근데 람보는 오바였어요. 4편, 5편이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든 작품이었죠. 어쨌든 30년 전에 그 폴 베온 감독의 로보캅을 아, 그러고 보면 다시 끌어내. 저 듀나 씨는 파울 베르후벤이라고 말하던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 파울 베르후벤이라고 말해주세요. 진짜? 얘가 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로 했었고. 그래. 미치겠다. 파울 베르벤? 파울 에이, 베르벤?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합시다. 갑시다. 그래요. 로보캅입니다.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라보캅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요. 2014년작입니다. 2시간짜리. 그거는 저 바퍼준 액션. 아줌마한테 물어보죠. 그 원래 그 체코의 작가 카를 차펙이 만든 말이잖아. 로봇이란 말이. 한번 바퍼준 아줌마 나중에 물어보세요, 듀나 씨. 라보캅. 한 번만 해주세요, 듀나 씨. 아니 뭘 해? 로보캅 한번 읽어주세요. 로보캅. 닥치고 빨리 소개나 하세요. 닥치고 읽겠습니다. 2시간짜리 호세 파딜레 감독 영화고요. 주연은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또띠라라고 안 해. 또띠아라고 하는지 파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라고? 씨발 어쩌라고? 야 네가 해. 어렵잖아 지금. 아까 폴 비르후벤? 아니 빌어먹을래? 파울 베르후벤. 파울 베르후벤도 지금 그리고 어려운데. 파울 라넌지 그 맥주랑도 똑같잖아. 파울러너 그렇죠. 결국 못 먹었죠. 파울러너 못 얻어 먹었죠. 안 왔죠. 아니 한 캔 왔어요. 한 캔 왔어요. 한 번 왔어요. 어떤 분이 저 슈바님이 보내주셨어. 이번에 또 초콜릿 보내주셨잖아요. 슈바님께서. 아 요즘도 먹고 있어요 하나씩. 아우 너무 맛있어. 슈바님 본명 전지현 NHN 다니는 슈바님 21층에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쇼와도 오빠 전화 한번 해. 조엘 킨나만, 사뮤엘 잭슨, 게리 올드만, 그다음 마이클 키튼. 배우들이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얼굴 많이 보면 이 사람 했을 것 같은 제이케 얼헤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장소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뭐 LA나 저 뉴욕이 아니라 디트로이트입니다. 우리가 디트로이트 하면 이제 그 자동차의 메카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공업 도시, 네, 미국 네. 공업 도시고 또 하나 헤비메탈의 도시기도 하죠. 디트로이트 락시티라는 또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만화 중에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란 그렇죠, 만화도 디트로이트 있죠. 메탈 시티도 있죠. 자, 그 디트로이트가 이제 배경인데 먼 미래입니다. 몇십 년 뒤의 미래고
이 디트로이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고담 시티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범죄가 드글드글한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 이제 디트로이트 경찰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되나요? DLPD가 되나요? 그렇죠. 그렇겠죠. DLPD 소속 경찰관이 바로 우리 주연 알렉스 머피. DLPD가 뭐예요? 어? DPD 아니야? DPD, LPD, LAPD니까 DPD겠네요. 그냥 세 글자인가요, 그럼? 그렇죠. 세 글자 좀 없어 보이긴 하다, 그렇죠? 아까 말했죠. 네 글자 해야 AWHF처럼. 되니까. 그러면은 DTPD 합시다. 디트로이트니까. DTPD. 어쨌든 간에 DPD DPD는 MCPD일까요? 아 그만해. 좀. 자꾸 그러면 여기서 초시계 튼다. 좋아하는 듀나 씨가 영화 좋아하는데 지금 영화 얘기 안 한다고 화났어요. 내가 볼 듀나 때는 씨. 지금 날카로운 스루피스에 혀를 찔렸어. 이 새끼. 아까부터 자꾸 격앙된 반응 보이는데 지금 놀란 거야. 20년 동안 지켜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범죄를 소탕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대두된 것이 바로 그 로보캅이네 그럼 로보 경찰입니다. 로봇 경찰. 이거 다른가? 로봇 경찰 로보캅이 뭐가 그럼 다르죠? 로봇 폴리스라고 하죠. 로봇 폴리스. 그래요. 그걸 이제 미국 그 국내가 아니라 분쟁 지역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데 이제 투입을 해봤더니 효과가 좋은 거예요. 효율도 좋고 그래가지고 국내에도 이제 이런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 경찰을 도입하자는 파가 있고 그 파의 수장격이 마이클 키튼이에요. 그 로봇 만드는 회사의 대표인 거죠. 자, 그런데 로봇은 판단에 아직도 미흡하다. 정소도 없고 사람의 어떤 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는 뜻에서 막 가로막는 상원 의원이 또 한 명 있습니다. 팽팽히 맞섰는데 대부분 상원 의원이 좀 더 우세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법안을 통과 못 시켜서 미국 국내에는 이 로봇 자꾸 헷갈리게 로봇 경찰을 도입을 못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이클 키튼이 회사의 이 수익이 지금 수익 증진이 이제 한계까지 온 거예요. 네. 획기적으로 늘려야 될 타이밍인데 그러기 위해는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을 뚫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어떻게든지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안을. 네. 그러기 위해 생각했던 것이 한 명의 히어로입니다. 그 히어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과 로봇을 결합시키는 거죠. 사람의 지능을 곁들인 로봇 경찰. 정서를 살짝 곁들인.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치명적인 그런 부상 장애를 입은 전직 경찰들의 몸 일부를 로봇으로 대체해 가지고 다시 현장에 투입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때 딱 걸려든 사람이 바로 알렉스 머피라는 아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정의감에 불타는 과격한 터프가인 거죠. 형사입니다. 자, 이 알렉스 머피는 아주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과 단란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가 갱단에게 테러를 당해서 정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머리만 딱 정신만 살고 뭐 팔다리 다 잃어버리고 팔 한쪽 머리 뭐 심장 폐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살고 나머지 다 이제 불구가 되는데 이 사람을 이제 로보캅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만들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바로 이 로봇에게는 없는 사람의 감정인 거예요. 몸은 이제 무한대에 가깝게 강해졌는데 감정은 그만 강하지가 않은 거죠. 자신의 아픔이나 또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과격한 힘들이 돌출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도파민을 억제시킵니다. 흥분하거나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기 위해 사람의 감정을 최대한으로 억누르는 거죠.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스 머피가 자기 아내 또 아들에게까지 차가운 모습을 보이면서 냉혈 인간처럼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에 깔렸던 어떤 분노가 촉발이 돼가지고 자신을 제거하려고 했던 갱단을 소탕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갱단을 소탕하는까지는 좋은데 파고들다 보니까 DTPD, 이 디트로이트 경찰국 안에까지 이 검은 손이 뻗쳐서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이 내부가. 심지어 최고 간부까지. 최고 썩어 있는 수장이. 그걸 보고 이제 이 마이클 키튼 로봇 회사 이 간부가 쫀 거죠. 강한 경찰은 마음에 드는데 올바른 경찰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100% 올바르게 살진 않았거든요. 심지어 이 프로젝트에만 해도 도파민으로 그 사람의 어떤 정서를 이렇게 최바닥으로 낮추는 것도 되게 비인도적인 거잖아요. 등등 많은 비인도적인 감추어진 일을 했는데 들키기가 무서운 거죠. 그런 와중에 아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달라진 자기 남편을 보고 이건 인권 유린이다 생각해서 언론을 상대로 사실을 까발리려고 합니다. 만나고 싶은데 회사에서 못 만나게 막는다. 그 세 세력이 이제 돌팔구 없는 한 점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분노를 가진 로보캅과 어떻게든 이 로보캅을 이제 처치해야 될 상황이 된 로보캅을 만든 제작자 그리고 또 남편을 찾고 싶은 아내 마지막에 착한 편이 이깁니다. 끝. 어떻게 보셨어요, 김 대표님?
기본적으로 이 호세 파들라 감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컸거든요. 엘리트 스쿼트를 보면서 스커트는 뭐야? 갑자기 한번 할까요? 한판 할까요? 한판 할까요? 이가 헛소리 하네. 최소한 200kg는 해야 엘리트 스쿼트인 거 알죠? 뭐 한 80kg 하면서 엘리트 스쿼트 스쿼트 하면 아니에요? 이승훈이잖아. 100kg씩 한대잖아 얘는. 요즘도 그렇게 해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요새는 세트 사이 휴식 시간을 없애고 세트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이제 빔 바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빔 바로 10개를 하고 바로 5kg씩 꽂아가지고 바로 또 10개 하고 그렇게 해서 25kg나 30kg까지 쭉 올려나가면서 10개씩 계속 해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가면서 10개씩을 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세트하고 세트 사이에 휴식 시간을 안 두고 그냥 저 덤벨만 아니 덤벨이 아니고 뭐라 그러니 하여튼 이것만 꽂아가면서 무게를 올려가면서 바벨. 쉬는 시간 없이 하는 네네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데피니션 되게 그러니까- 좋아지겠네요. 근데 허벅지 데피니션 만들어서 뭐 하죠? 아니 뭐 딱히 데피니션을 좋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늙음하게 건강 유지하려고. 강도를 좀 줄인 대신에 좀 쉼 없이 이렇게 쭉 제가 달렸다가 보기엔 이승훈 PD는 카페 가서 이렇게 바지를 걷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 되면 유독 반바지 입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바지를 이렇게. 어쨌든 저 이승우는 더 이상 엘리트 스쿼트는 못 하네요. 네. 저는 아마추어 스쿼트를 하는 걸로. 이상한 선수가 170kg 한다는데 사실일까요? 160을 보도에 한다는 게 나왔대는데. 그게 저 아마 1RM으로 하프 정도 하는 걸 거예요. 뭐냐면 풀로 160을 하는 게 아니라 1RM 딱 한 번 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요. 중량을 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칠 수 있는 중량으로 근데 그것도 무신기한 거예요. 칠 수 있을 것 같아. 그 허벅다리 보면 160kg 얹어 놓으면은 넘어지거나 깔립니다. 칠 수 있을 것 같아. 칠 수 있을 것 저는 같아. 제가 그래가지고. 한참 많이 할 때 160kg로 한 하프를 하프. 5RM에서 6RM 정도 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무게인데 말도 안 되는 무게죠. 불가능한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엘리트 음. 운동 선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벨로 스쿼트를 하게 되면 네. 무릎에 무리가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잘 그거는 잡아야 돼, 자세만 잘 잡아야 자세만 돼. 잘하면 돼요. 근데 허리에도 허리나 무릎 같은데 무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래 너무- 살려고 항상 기구를 합니다. 스미스 머신으로 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스미스 하지 마세요. 왜요? 그 운동은 정말로 스미스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게 훨씬 더 몸에 안 좋아요. 왜? 뭐냐면 어떤 이론으로? 몸이란 게 균형을 잡아서 올라가야 돼. 사실은 이게 160kg짜리를 쭉 올리다 보면 좌우로도 흔들리고 앞뒤로도 흔들리고 하잖아요. 흔들리죠. 그런 흔들림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이란 게 큰 근육도 대근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작은 근육이 더 잡아주는 중요하거든요.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그런 근육 운동이 안 된다는 거죠. 스미스라면. 오히려 그래서 스미스를 하는 부상 사람들이 위험이 굉장히 부상이 높아요. 그게 왜냐하면- 한 점으로 모이기 때문에 김웅정 PD 스쿼트예요? 아니 저는 그냥 그 맨몸으로 해요. 박수 타바타 얘기하네. 스쿼트를 하죠. 맨몸으로 타바타 하는데 스쿼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공을 100m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큰 근육만으로 100m를 던지는 거죠. 근데 작은 근육이 받쳐줘야 큰 근육이 안 다치는 거잖아요. 근데 스미스로 운동을 하던 사람은 말하자면 100kg를 들 수 있는 근육이 큰 근육은 갖춰져 있는데 작은 근육은 100kg에 맞는 작은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부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프리웨이트 하세요. 여행 수다에 이어서 나는 의사다에 이어서 나는 헬스다. 헬스다까지. 야, 아이엠 우리, 헬스. 우리 왜 이렇게 잡종이 된 거야? 아이엠 헬스. 그래서 그 스미스 머신에서 보통 저 뭐야 데드는 보통 안 하시지만 그래도 저 스쿼트랑 저 많이 하죠. 예, 벤치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벤치는 안 해. 벤치는 어, 그냥 이거 바벨. 무조건 프리로 하세요. 그러니까 운동은 기본이 바벨 덤벨만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머신 안 사용하고. 자세 잡기 참 어렵긴 하더라 근데. 특히나 데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세 잡는 게 너무 어렵죠. 자세 잡는 게 진짜. 근육이 어려워. 안 잡히니까. 근데 만약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계신 분들은 저는 웬만하면은 맨몸으로 여러 회를 치시는 걸 더 원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안 쓰고 바벨. 안 쓰고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한 50회씩 뭐 5세트. 아니, 그건 뭐 운동 목적에 따라 다른 예, 거니까 뭐 그런 것도 그건 저는 뭐 자기 하긴 추천하고 하는데 싶어요. 그 시간 없는 분들한테 제가 제일 권해드리는 운동은 시간이 없다. 하루에 뭐 한 10분밖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런 분들한테 권해주신 거는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버피라고 있어요. 버피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단시간 내에 유산소랑 뭐 무산소 근육 운동까지 포함해서 진짜 굉장히 강도가 높고 운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버피를 한번 배우셔서 버피 테스트를 시간 없을 때는 뭐 일주일에 한 20분밖에 시간 없다. 그런 분들은 버피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파린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농담이라고. 아 진짜 씨발 진짜. 그게 여기에 영화면 최소한 버피 더 뱀파이어 슬레이어 나와야지 진짜. 자, 갑시다. 진짜. 어떻게 너무한다, 봤어요, 영화? 진짜. 버퍼링 걸지 말고 빨리 갑시다. 우리 저 호세 파들라 감독이 미로에 빠지셨네요. 그 엘리트 스쿼트 미로에 때 빠졌다. 정말 감동 받았고 로보캅이라는 영화 자체가 저희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럼요. 이거 보셨어요? 이 당시에 아유, 보셨어요? 봤죠. 혹시?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 제가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비디오로 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친구 집 비디오로 친구 집 비디오로 봤죠. 봤잖아요. 예, 똑같네요 경로는. 정말 제가 그러니까 로보캅을 말하기 전 터미네이터를 말하고 싶은데 터미네이터 2를 딱 봤을 때
로보캅에서 느꼈던 그 감동 비슷한 거에 업그레이드 느낌을 느꼈어요. 그렇죠. 원리가 터미네이터 뭔 말인지 2가 알죠? 로보캅의 업그레이드 버전, 정서, 생각했어요. 메시지 다 업그레이드 버전. 그런 그렇게 느낌이 생각했었죠. 있죠. 이승훈 PD 봤어요? 전 다 극장에서 봤어요. 야 로보캅 이거를요? 네. 어릴 때 이거 불가인데? 불가했을 네. 텐데. 그렇죠, 뭐 인생이. 아니 그 어릴 때도 스쿼트를 했나요? 어떻게 들어갔지? 인생이 그래요. 이거 어떻게 봤어요? 이게 대한극장에서 개봉했나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몰래 다 어떻게 들어가서 봐요 다. 이거를 음. 극장에서 봤다고? 대한극장 맞을 걸요 아마. 아 진짜? 네. 아. 이때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싸움이 많이 벌어졌죠. 왜 로보캅이고 탑건인데 가요 톱 10이냐고. 싸움이 많이 벌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가요 톱 10으로 따지면 톱건 로보콥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 로보캅을 봤을 때 그 당시에 그 충격이 엄청났어요. 첫 번째는 그 로버트가 나와서 신기한 것도 있었는데 두 번째는 그 영화가 지금 돌이켜 보건데 되게 컬트적인 영화였어요. 이 영화 보시면은 기억나세요? 그 여기 그 주인공이 머피가 네. 막 난사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기억나시죠? 총에 처음 기억나요. 그 손에 처음 쏘죠. 예예예 악당이 하면서. 되게 악당에서 잔인한 영화예요. 굉장히 굉장히 잔인한 잔인해요. 영화야. 그리고 그 당시에 보통 그런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뭐 총을 맞게 되면은 막 복부에 막 피를 흘리고 죽는 거지 이렇게 신체가 훼손되는 느낌의 그런 샷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잔인한 영화였는데 이 영화의 어떤 그 당시에 어렸을 때 봤던 그 뭐 충격이라면 충격, 감흥이라면 감흥, 요번에 저 리메이크작에서는 전혀 못 느꼈습니다. 저는 뭐 그냥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토탈 리콜에 이어서 이 폴 베어벤 거는 아 왜 또 페이크 치냐?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페이크 치는데.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스쿼트나 쳐. 스쿼트 중량이나 쳐. 왜 페이크를 그러니까. 쳐? 건드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전 토탈 리콜에 이어서 이번 작품도 사실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굉장히 좀 재미없게 봤습니다. 이재익 PD님은요? 저도 뭐 재미없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저는 이제 폴 베오벤 감독의 뭐 이 전작이로 원작 그러니까 비교 이런 것보다는 영화 자체로서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액션이라고 치기에는 네. 편하게 보기에는 편하게 액션 영화로 보기에는 생각할 게 많이 있어요. 네. 좀 생각을 좀 해보려 그러면 또 감동 코드가 생각을 방해해요. 뭐 아빠랑 아들도 있고 뭐 아내도 남편도 있고 막 그래서 감동 코드에 젖으려고 하면 감동 코드가 좀 엉성해요. 그래서 그냥 다시 또 액션이나 즐겨야겠다고 싶으면 생각할 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려고 그러면 이 감동 코드가 또 방해해요. 감동에 젖어보려고 그러면 감동 코드가 좀 엉성하단 말이죠. 그래서 액션이나 즐겨야겠다 싶으면 또 생각이 많이 있어요. 이게 2시간 동안 계속 반복되다가 영화가 끝이 나더라고요. 그럴싸하네요. 네, 요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론은 채워지지 않은 갈증론. 로보캅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채워지지 않은 갈증의 메비우스띠. 이게 끝도 없이 계속 순환되다가 저 오리지 로스트랑 같은 영화네요.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먹었더니 더 목이 말라서 다시 바닷물을 먹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리지 로스트네. 뭐 하나도 이렇게 속 시원하지 않았던. 다 별 3개 정도씩 쭉 간 것 같아요. 액션도 그렇고 생각할 철학적인 코드도 그렇고 감동 코드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로 무난했는데 애매했다. 저 사실 폴 베어맨 감독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충격이 분명히 있어요. 그 스타쉽 트루퍼스라고 봤어요? 네. 그 영화도 보면 흔히 보는 그 SF 영화보다 뭔가 다른 지점이 뭐냐면 완전 다르죠. 그 예를 들면 거기 이제 거대 벌레라고 해야 되나? 뭐라 네네, 그래? 벌레, 우주곤충? 벌레. 뭐 어떻게 우주벌레. 크기가 SBS 건물만한 곤충이 나와요. 정말로 기억나죠? 네. 이렇게 막 사람만한 곤충부터 시작해서 이 정말 건물만한 예, 만 예. 곤충이 나오는데 되게 징그러워요. 그래서 그리고 그 괴물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막 괴물 곤충 하도 크니까 괴물이라 그러네. 네. 곤충들 이 발에 찔려서 관통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안 그래도 될 지점까지 카메라가 파고드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 네. 더 길게 네. 그런 시각적 충격이 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장면들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톤에 어울린단 말이죠. 근데 이 감독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기 개성이 있고 특색이 있는 감독인데 너무 헐리우드 영화처럼 만들어놔서 그것들이 다 깎여나가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그 스타쉽 트루퍼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작 소설이 되게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SF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 되게 재밌는 소설인데 소설하고 영화가 굉장히 톤이 달라요. 그러니까 소설은 굉장히 군국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문화를 찬양하고 근데
영화는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폴 버벤 감독이 사실은 삐딱선을 탄 감독이잖아요. 사람 기본적으로 삐딱하잖아. 이 원작을 비웃는 거예요. 스타시 트루퍼즈 내용은 사실은 군국주의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병신 같은지에 대한 얘기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고 비웃는 관객을 비웃어요. 사실은 저는 폴 버벤의 정수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객을 비웃는 거. 감독들이 많은 감독들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관객을 비웃는 감독은 저는 폴 버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폴 버벤 정서의 그러니까 그 정서의 진수가 아닐까 싶어요. 늘 관객을 비웃어요. 로보캅도 그랬고 토탈 리콜도 그랬고 원초적 본능이 좀 다르다면 다를까? 하여튼 스타시 트루퍼즈 아니 거기서 샤론 스톤이 관계를 비웃어요. 야 보일 것 같지 하면서 야 이 개새끼들아 보고 싶지 이렇게 안 보이대. 시원하게 보이. 안 보이대. 사실 그런 장면들도 그렇죠. 굳이 거기서 그 취조실 장면인데 굳이 거기서 그렇게 테이크를 기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찍어주고 다리를 꼰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보통의 일반적인 시점에서 한 단계 더 나간 시점이 액션이나 이게 뭐 에로틱한 쪽으로 풀리든 더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어서 되게 허전했어요. 사실 로보캅이 그 강했던 것도 그런 강렬함이었거든요. 너무 강렬했어요. 너무 강렬했어요. 그 당시에 토탈 굉장히 리콜도 얼마나 잔인해요. 보면. 그럼요. 머리 터진 장면 어. 나오잖아요. 네. 토탈 리콜에. 로보캅에서도 머피가 처음에 죽는 장면도 강렬하지만 죽자마자 좀 있다가 또 거기서 그 전에도 그 임원이 왜 건물 위에서 2209한테 맞아 죽는 장면도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제가 사실 그 뭐 헵메탈을 워낙 좋아하긴 하지만 그 또 뭐 클래식 락 다 좋아하지만 이제 펑크 락 중에서 섹스 피스톨즈라는 밴드가 있어요. 이 새끼들 개판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기로는 섹스 피스톨즈 얘기하면서 나는 밴드가 있어요는 너무 안 유명한 밴드가 그러니까 있잖아. 섹스 피스톨즈 같은 경우는 제가 단언컨대 지구상에 앨범을 냈던 밴드 중에서 제일 연주를 못하는 밴드예요. 형편이 없어요 실력이. 뭐 형보다도 못하나? 나보다 훨씬 못해요. 앨범 한 장밖에 없어요. 네버마인드 발락스라고 한 장밖에 없는데 거기 좀 유명한 노래 다 했죠. 뭐 홀리데이 인더 썸부터 시작해서 뭐 애나키드 유키 다 있는데 이 섹스피스톨 노래는 들으면 개판이에요. 뭐 이게 뭐 연주냐 노래냐 싶은데 정서로 가는 거지 정서. 사실 걔네 이제 라이브 무대가 이제 본 무대거든요. 보면 막 병으로 막 긁고 그래요 진짜로. 자료 한 번 보면 진짜로 잘해요. 피 아유. 철철 나고 미친놈이죠. CD 비셔스 미친놈인데 이 섹스피스 노래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를 했단 말이에요. 뭐 LA 메탈 밴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막 메가데스 같은 트래시 메탈 밴드까지 리메이크를 했는데 훨씬 더 강력하고 빵빵한 사운드 리메이크를 해요. 그런데 개판으로 연주하고 빈약한 사운드의 섹스 피스톨즈 영화보다 노래보다 리메이크 원작보다 리메이크가 훨씬 더 메가리가 없게 들려요. 맛이 안 나. 맛이 안 나. 메가리가 정서, 없어. 정서죠 결국은. 볼륨도 빵빵하고 마스터링도 끝내주고 막 연주도 훨씬 더 화려한데 맛이 안 나. 그지 같은 그 섹스 피스톨즈 노래 오리지널하고 같이 들으면은 오히려 섹스 피스톨즈 노래가 훨씬 더 강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폴 베어벤 감독의 그 원작 로보캅과 비교해 보면 이 영화가 훨씬 더 빵빵하죠. 사운드 자체가 다 뭐 화면이랑 사운드 영화라는 게 영상과 소리의 결합이잖아. 네. 영상이 훨씬 화끈하고 소리가 훨씬 화끈한데고. 네. 그런데도 마치 섹스 피스톨즈 노래 리메이크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얘기 하고 싶어요. 이 영화가 저는 뭐 재밌게 아주 재밌게 보지는 않죠. 그냥 시간 가는데 두 가지 변명을 일단 하고 싶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가 재미없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아이템.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 처음에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증강현실로 저 입력장치 인터페이스 활용하는 이거 처음 등장했을 때 신선했죠. 대단했잖아요. 와. 근데 지금 이제 증강현실 나온다고 아무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80년대, 70년대만 해도 600만 불의 사나이나 로보캅이란 이런 개념이 새로운 거였고 되게 신선한 거였고 뭔가 우리에게 충격을 줄 만한 아이템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증강 아머라는 게 별로 신선하지 않아요. 심지어 현실에서도 사실은 여기서는 특수한 불구의 상황에 처한 경찰들이 하는 거지만 지금 실제로 미군들이 그러니까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기사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다친 사람들을 활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로보캅이란 개념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암호처럼 타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병기들이 개발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로보캅이란 아이템이 뭐 이렇게 신선하고 대단했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나 로보캅 정도 때는 그게 와 이건 진짜 대단한데? 섹시한데?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이 아이템이 섹시하지 않다는 거죠. 그 섹시하지 않음이 가지는 한계가 명확히 있고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저거 멋있는데 저렇게 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뭐 저 상황에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아니 저거 말고 증강암호 하면 되는데 뭐 굳이 저걸 할 필요가 있나? 오거먼트 암호가 있는데 왜 저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 생각을 하는 상황부터 이미 저 아까 이재 PD가 얘기한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 무한 수단의 오류가 음. 생깁니다. 아이템 선정에 일단 실패했다. 그러니까 일단 로보캅이란 게 이제 더 이상 섹시하지 않기 더 때문에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음. 구닥다리를 끌고 왔다. 어.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호세 감독님이 무언가 그 자본의 얘기와 이런 거의 얘기를 잘 엮어서 앨리스 스코트 같은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꾸 스쿼트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 관악근이 움찔움찔하네요. PK 운동을 하고 있겠습니다. 당분간. 네. 마보 참장을 하고 싶네요. 그 뭐냐면 이거 영화를 찍으면서 동료 감독한테 이 호세 감독님이 굉장히 괴로웠다고 내가 영화를 찍으면서 이렇게 괴로웠던 순간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이디어를 10개를 내면 9개가 까인대요. 이렇게 하고 싶다고. 스튜디오에서 다 까이는 거야. 그게 10개를 내면 9개가 까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 감독님의 색깔이 쭉 빠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매끄러운 헐리우드 영화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저는 수상한 그녀 얘기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비판했던 헐리우드 시스템 닐 블룸캠프 감독님의 얘기 이걸 다 엮어서 하고 싶은데 시스템화가 안 되는 걸 시스템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전 이상 치고 돈을 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굳이 모험할 필요 없거든요.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 영화의 이제 주제하고도 연결되는 굉장히 계속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호세 감독님이 좆대로 영화를 만들었으면 훨씬 더 좋은 영화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디어 10개 중에 8개씩 넣고. 근데 스튜디오 입장에서 자 생각을 해보죠. 반대로.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감독이 10명이에요. 그중에 누가 호세 파딜라인지 몰라. 그러면 호세 파딜라한테 영화를 맡겨서 대박이 나는 것보다는 자기들 뜻대로 안전빵으로 이끌어가지고 10개 중에 9개 빠고 1개만 채택을 해서 안전빵으로 영화를 만드는 편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낫잖아요. 1개 대박을 노리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건 안정성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영화적 가치로서는 영화적 미덕은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계속 이야기를 듣고 제가 로보캅 봤던 거를 계속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드는 생각은 드니 빌레브는 정말 대단했구나. 대단하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드니 빌레브는 정말 엄청난 뚝심의 사나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을린 사랑이 분명 명작인 건 맞지만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열에 몇 개는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 밀어붙인 것 같아요. 그거를 다 밀어붙였든지 타협을 했든지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색깔을 끄집어냈잖아요.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드니 빌레브가 대단한 프리즈너스를 만든 것에 대해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저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프리즈너스가 좋은 영화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 드니 빌레브가 고집을 안 밀어붙였다는 것도 아닌데 저는 장르적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드니 빌레브가 SF 감독이었으면 그렇게 못하셨을 거예요. 또는 액션 영화 감독이었으면 그렇죠? 이거는 블록버스터 감독이었으면. 그러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건 조금 들어가건 사실 프리즈너스는 제작비란 게 배우 주는 돈이지 뭐 무슨 세트를 짓고 CG를 하고 이런 물론 돈은 배우가 아니잖아요. 좀 센 배우들이긴 네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작비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스튜디오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메이킹 과정에서 사실은 드니 빌레브는 배우들만 꼬시면 되잖아요. 스튜디오도 꼬셔야겠지만 근데 이쪽에서는 스튜디오도 꼬셔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뭐죠? 디스트릭트 9 찍었던 감독 닐 블룸캠프. 네. 캠프와 그 작품나 기억이 엘리시움 같은 경우도 예, 비슷한 예.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죠? 같은 안타까움이 있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안타깝네. 이런 재능 좋은 감독들의 재능이 막 썩어버렸다는 느낌, 재능이 묻혀버렸다는 느낌,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느낌이 있어요. 뭐 저는 다음 영화 더 잘 찍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는 비판하지만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10억씩 써 1억씩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다 악까지 나고 8억 남길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는 1억씩 꽂아 가지고 1억 1,000만 원씩 버는 영화가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낫거든요. 실패를 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자본의 입장이 되면 대성공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되게 비극적인 얘기인데 로보캅이 나올 때 디트로이트를 뭐 드림시티로 바꾸 드림시티였는지 뭔지 하여튼 뭘로 바꾼다는 뭐 그런 프로젝트를 OCP가 한 해 만에 뭐 이런 거였는데 되게 암울하게 그렸잖아요. 디트로이트의 도시의 미래를. 근데 디트로이트의 현실은 지금 현실은 그때 암울하게 그렸던 미래보다도 더 암울하다는 게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그 원편이 나왔을 때도 막 정말 공장 그 폐허 막 이런 이미지들이 네. 그러니까 공장 도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막 무법천지가 된 느낌 네. 강했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완전 디트로이트는 아작이 난 도시죠. 자동차 산업 박살나고 막 일본 차에 밀리고 막 밀리면서 아작이 났어요. 한두 해 동안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네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그 뭐 어떻게 도시로서의 기능이 사실 목적이 그러니까 도시가 있으면 관광 도시면 관광 도시, 산업 도시면 산업 도시 이런 게 디트로이트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쓸모없는 도시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뭐 쓸모없는 도시까지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가면 무서운 도시가 제가 10년 전이니까 지금이랑도 또 다르겠죠. 10년 전쯤에 디트로이트를 갔었는데 아, 왜 갔어요? 그냥 여행이었어요. 여행으로?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소문 이쯤 되는데요. 뭐 명동, 그러니까 GM 본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그냥 불탄 채로 최소한 1년 이상 방치된 걸로 보이는 빌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풍경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보캅 리메이크에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사실 없는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로보캅 원작에서 그렸던 그 암울했던 미래가 실제는 더 암울하게 바뀐 거야. 근데 거기서 더 암울하게 가면 영화는 뭐 말할 수 없는 미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암울하게 오히려 밝아진 측면이 있어 원작보다. 디트로이트의 현실을 오히려 밝게 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암울한 도시가 됐다는 거죠. 꼭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볼 때 디트로이트가 뭐 금 미래 안에 다시 화려하게 옛 명성을 찬다는 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왜 전임 대통령이 디트로이트 가서 무슨 여러분의 일자리를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이런 삽질도 하고 아휴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모자 쓰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 없어. 아이고. 디트로이트, 락시티.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아까 자본 얘기를 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도 이제 결국 자본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본이란 게 가진 힘 그리고 자본이란 게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저는 호세 감독이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엘리트 스쿼드도 그거잖아요. 권력이란 게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왜 권력 내부 기관에서 썩어갈 수밖에 없는가. 2편, 1편, 2편 다 보셨나요? 저는 다운을 받으려고 했는데 2편밖에 없더라고요. 굿 다운로드를 하려고 그랬더니 네네. 나머지는 다 배드 다운로드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안 봤어요. 1편을 안 보고 2편 보게 좀 그랬어요. 1편 안 보고 2편 봐도 괜찮은데 이제 1편이 뭔가 좀 더 개인적인 얘기였다면 2편은 뭔가 좀 더 커진 얘기로 이제 확장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권력이란 건 권력의 논리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자본이란 건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게 돼 있고요. 자본이란 게 인간성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본이 하는 횡포에 대해서 어떻게 약자를 짓밟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 말하는 얘기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본에는 자본의 논리를 대야 되고 언론에는 언론에 맞는 논리를 대야 되고 권력에는 권력에 맞는 논리를 대야 돼요. 그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자본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여론이 돌아서서 자기들 물건 못 팔게 되거나 못 쓰게 되거나 하는 걸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정치 권력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자기네 거를 자기네한테 표를 안 주는 거예요. 정치가 제일 무서운 건 표를 안 주는 거고 언론이 제일 무서운 건 자기네 거 안 보는 거거든요. 결국 그 자본이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쓴다는 얘기고 권력이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다 표를 준다는 얘기고 언론이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영화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면 셀라스라는 이름도 참 코믹하게 지었는데 셀라스라든지 그 언론에 있는 걔 누구죠? 하여튼 노박. 노박이라든지 그 시장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여론의 향배예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자기한테 권력을 주고 자기한테 돈을 주고 자기한테 관심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걸 결정짓는 거는 여론이라는 거가 이거의 핵심인데 이거를 여론으로 대중이겠죠. 네, 그렇죠. 언론에 그게 엘리트 스쿼드 1편 그리고 엘리트 스쿼드 2편 그리고 로보캅 이거를 1, 2, 3편의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로보캅 3편을 그렇게 해서 감독님이 호세 감독이 뜻대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런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림이 저는 그려지더라고요. 그 점이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영화를
엘리트 스쿼드 1편 다음에 2편을 보고 나서 느꼈던 2편 마지막에 엘리트 스쿼드 2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헬기로 쭉 건물을 쭉 달려가면서 건물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로보캅에서 또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제 엘리트 스쿼드를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이 감독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감독인데 이런 장편 상업 영화들을 연출하는 중간중간에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많이 찍었네요. 그러니까 그 브라질의 네네, 어떤 몰랐어요. 현실에 대해서 네. 관심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엘리트 스쿼드 같은 영화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지 아는 감독인데 다만 로보캅에서는 자신의 역량이 100% 드러나지 못한 것 같아서 네네. 우리나라에는 안타까웠어요. 그 한국의 호세 파딜라라고 할 만한 감독은 누가 있을까요? 연상훈 감독? 그 새끼 너무 상호야 열심히 해야 돼. 상호 지금 여기 너 지금 호세 파딜라 됐어 여기서. 아 우리 상호 보고 싶네 또. 그 영화 보면서 또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인포메이션과 데이터의 차이, 정보와 데이터의 차이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정보랑 데이터는 왜 정보화 시대란 말도 이제 한물간말이 돼버렸지만 정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전히들 하고 있는데 정보보다는 사실은 데이터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정보랑 데이터의 차이가 뭘까? 이 영화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형태들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두 개?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데이터라는 거는 정보를 이용하기 좋은 형태로 가공된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정보는 검색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재익 PD 얼굴 사진이 있고 김은종 PD 얼굴 사진이 있고 쭉 사진이 있어요. 이거는 정보예요.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과 그게 포함되어 있으면. 그럼 이걸 가지고 검색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 검색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데이터 형태로 바뀌면 검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하기 좋은 형태.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면 뭐 안경을 쓴 사람 쭉 분류해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도록 가공하기 좋게, 그러니까 이용하기 좋게 가공된 상태를 데이터라고 하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보가 데이터로 가공돼 있는 시대가 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원작에 보면 정보예요. 원작에는 사람이 얼굴을 보고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건 정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컴퓨터가 쭉쭉쭉 해가지고 분류를 해주잖아. 이건 데이터라는 거죠. 그만큼 정보에서 이제 데이터로 넘어가는 시대가 돼서 책이란 것도 그렇잖아요. 책을 그대로 놔두면 검색이 안 돼. 이 책에 무슨 단어가 몇 번 나왔나 모르잖아요. 근데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면 이 책에 무슨 단어가 몇 번 나왔고 등장인물이 몇 번 무슨 말을 했고 이런 거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찾아내서 이용하기 좋게 가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엊그제 이승훈 PD가 읽는 책상에 보니까 그 빅데이터 이론인가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다 읽었어요? 뭐 읽은 책이겠죠, 당연히. 네네. 뭐 무슨 내용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빅데이터 얘기 제가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우리는 그 뭐라 그러죠? 특정 목적을 위해 가공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시청률이란 것도 시청률을 뽑아내기 위해 표본을 뽑아서 만들어낸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들은 그 목적으로밖에 안 쓰여요. 근데 데이터가 양이 많아지면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기가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몇 년 전에 월마트에서 월마트였나 어디였나 이제 있었던 일인데 비가 오면 누구나 우산이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해서 매대 쪽에 우산을 갖다 놓게 되잖아요. 그거는 기본인데 어느 날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에 사탕이 많이 팔린 걸 우연히 누가 발견을 한 거예요. 보면 그걸 우연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그런 식으로 양이 많은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 데이터가 사탕이 많이 팔리잖아 비 오는 날에. 그래서 사탕인가 뭔가를 매대에 갖다 놔서 그 사탕의 매출이 비 오는 날이면 급증을 한다는 그런 거를 이제 이런 게 이제 데이터의 가공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목적을 위해 가공된 데이터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밖에 못 쓰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뭐라고 그러죠? 로 매트리얼로 그냥 막 쌓여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기가 좋게 돼 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으로 그거를 우리가 주무를 수 있는 세대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용이 가능하게 된 거잖아. 데이터의 저장과 가공에 대한 비용이 급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많은 거를 다. 빅데이터 좋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저 이분들 중에 한 분 계셔. 아 그래요? 네, 있어요. 빅데이터 하시는 분 있어요. 누군지. 아시는 분. 제가 얘기할 때 무시했던 그분인가요? 그렇죠. 제가 졸라 빅데이터 얘기하고 다닐 때 들은 척도 안 하던 그분 맞죠? 그분 빅데이터 사실은 좋아합니다. 내가 그렇게 빅데이터 얘기 졸라 했을 때는 야, 넌 그딴 거에 관심 가지지 말고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진짜 어처구니없다. 네. 이 영화
그 호세 감독님 엘리트 스쿼드를 안 봐서 얘기를 뭐 하기가 좀 그러네. 아니 뭐 안 봤는데 왜 얘기 못해? 안 보고 얘기 잘해요. 그래요. 굉장히 괜찮은 영화죠. 그 김은정 PD님 엘리트 스쿼드하고 다시 한번 비교해 주세요. 저는 정말 뭐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야, 정말 없는 재료 가지고서 진수성찬 차려냈어요. 엘리트 스쿼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저는 액션 씬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액션 씬들이 이런 질감이었어요. 마치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카메라를 하나 기동대한테 머리에다 씌워가지고 전체를 한번 이렇게 좀 시점샷으로 따라가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의 어떤 액션 씬.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밖에는 표현이 안 됐겠지만 네. 어쨌든 없는 예산 가지고 쥐어짜서 그런 식으로 액션 씬도 좋았고요. 근데 2편 보면 확실히 돈이 많아졌다는 느낌이 1편보다 들지 않나요? 들죠. 아무래도 그 상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기 신이 많아지니까 정확히 예. 알 수 있는 게 일단 포스터가 달라요. 때깔이. 저 어제 포스터를 봤는데 1편은 TV 방송용 같고 2편은 영화 포스터 같더라고요. 네, 근데 포스터 떨어졌어요. 1편, 2편 다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었어. 찾아보고 싶네요. 정말 꼭 한번 찾아보세요. 두 편 다 정말 재밌게 봤던. 이거하고 비교될 만한 기억이 1편 납니다. 있다면 전 터미네이터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하고 비교될 만큼 정말 훌륭한 영화 두 편이라고 생각해요. 전편도 인상적인데 전편은 저예산 영화로서 인상적이고 2편은 돈이 많이 들어간데도 인상적인 이런 1, 2편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영화를 하나의 어떤 컨텐츠로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밀도와 규모가 동시에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영화를 핸드폰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규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하죠. 화면 자체가 작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영화를 볼 때 보통 사람의 키보다 훨씬 더 큰 네. 아주 작은 동네 소극장이 아닌 다음에는 훨씬 더 큰 이 대각선으로 보면 몇십 배 더 네네. 길이 어마어마한 확장된 화면으로 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규모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그 안에 이제 밀도가 담기는데 어떤 영화들은 밀도가 규모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옛날에 프리즈너스? 그런 것도 그렇고요. 음. 또 하나는 큐브라는 음. 영화. 음. 뭐 우리나라 영화처럼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이런 네. 건 사실 규모가 없어요. 돈 자체 얼마나 규모하면 역시 우리에게는 베리드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규모가 너무 작거나 전무하거나 제작비가 특히 제작비가 한데도 그 안에 밀도가 가득하면 그 규모를 대체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앨리스 스쿼드 같은 영화는 그런 영화의 범죄 드는 거죠. 음. 안 보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근데 그런 영화가 진짜 잘 만든 영화예요. 마진콜 같은 영화들. 예, 정말 잘 만든 영화라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요. 배우들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뭐 좀 세게 딱히 밀도고 뭐고는 케빈 스페이시가 등장하는 순간 개를 파묻는 순간 이제 제커리 킨토가 뭐 조연인데 뭐 저기 멘탈리스트 나와요 어. 심지어. 아니 뭐 데미 무어 나오지 쟤 누구니 제레미야 연수 나오지 마진콜은 거대한 규모 영화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최근에 저 방금 그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제가 보는 미드가 있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미드가 있어요. 시즌 2가 최근에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한번 시즌 1을 접하게 돼서 지금 몇 편 보고 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 1편인가 한 1, 2편인가 몇 편까지는 데이비드 핀처가 디렉팅을 했어요. 감독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좀 유명한 감독들이 많이 감독으로 참여를 하는데 그 조엘 슈마어가 그다음에 조엘 슈머도 감독을 나오고요. 또 네. 중간중간에 좀 우리가 모르는 감독들도 섞여 있긴 한데 와, 전반적으로 제가 최근에 봤던 뭐랄까 액션 이런 거 말고 그냥 드라마로 말로 풀어가는 그런 미드 중에서는 진짜 최고의 밀도였던 것 같아요. 아직 뉴스룸은 보셨어요? 뉴스룸도 이제 보다가 조금만 아직 못 봤는데 뉴스룸도 그 정도 수준이긴 한데 하우스 카즈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사실은 그것도 이제 재밌는 움직임 중에 하나인데 하우스 오브 카드가 전편 공개를 한꺼번에 했었어요. 그게 이제 넷플릭스라는 데서 이제 만든 미국 드라마인데 보면서 약간 느꼈어요. 이거는 절대 뭐 ABC나 CBC나 뭐 이런 데 아니다. 심지어 HBO이기에도 조금 굉장히 좀 과한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뭔가 좀 있으면 두나 씨가 평론 나오겠네요. 재밌는 게 뭐냐면 넷플릭스라는 데는 이제 저 AOD, 그러니까 VOD 이런 걸 하는데요. 말하자면 인터넷 업체예요. 그러니까 IPTV예요. 이러다 보니까 딴 데하고 다른 방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돼요. 딴 데보다 뭔가 폭발력이 있는 콘텐츠를 하나 내야 자기네가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산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하우스 오브 카드는. 그래서 13편을 동시에 공개하고 막 이런 획기적인 시도를 많이 해서 굉장히 성공 많이 하고 상도 많이 받고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적으로 기존에 있던
뭐 AMC니 HBO니 이런 공중파니 뭐 폭스니가 위기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미드가 재밌는 미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드라마도 그러니까 미드 자체도 재밌지만 미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재밌어요. 트루 디텍티브라는 미드인데 주연이 우디 해럴슨이랑 그거 우예요. 우미야. 그 두 명이 주연이야. 매력 있네요. 도저히 미국 드라마에서 나올 수 있는 급의 주연 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이빠이 때려박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 자체도 되게 독특해요. 그러면 왜 HBO는 이렇게 돈을 때려박았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명확하다는 거죠. 넷플릭스의 하우스 오브 카드에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영향이 있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트루 디텍티브도 굉장히 특이해요. 이 드라마 자체가 정말 특이하게 만들고자 작정을 하고 만든 듯한 느낌. 한번 보시면 좋은데 저는 하우스 오브 카드를 권해드립니다. 정말 재밌게 우리 봤어요. SBS 드라마 본부장님이 듣고 계신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드라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니까 참. 안 듣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래도 별그대가 최고죠. 그럼요. 역시 태희 형이 최고의 아유, 너희들은 상속자 되긴 글렀어. 전 사실은 어제 그 앨리스 스쿼드에 대한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 저는 이제 위디를 이용하거든요. 위디스크. 네네. 보는데 이제 그 굿 다운로드로 된 거는 2밖에 없길래 원이 진짜 없더라고요. 10몇 개가 있는데 다 2야. 보다 보니까 엘리트로도 쳐봤다가 하다가 스쿼드로 쳐보니까 갱스터 스쿼드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제 저는 이제 집 퇴근하면 이렇게 애랑 이제 같이 놀아주는 시간도 있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시간을 머릿속으로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어제 한 2시간 정도를 영화를 봐야겠다 하고 시간을 비워놓은 건데 시발 영화를 못 보게 된 거야 영화를. 그리고 갱스터 스쿼드를 봤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아 내용 얘기하기 싫어요. 아 그래요? 갱스터도 이렇게 분대로 나눠져 있나요? 차라리 엘리트 스쿼트가 훨씬 재밌었을 갱스터 거예요. 스쿼드가 훨씬 재밌- 근데 이 출연진 보면 장난 아니야. 라이언 고슬링 나오고 숀펜 나오고 막. 아 그래요? 아니 그 시간에 엘리트 괜찮다. 스쿼트를 하시지 그랬어요. 뭐 아니, 그 나름 그 비슷한 영화로 치면 LA 컨피덴셜하고 예, 예. 되게 비슷해요. 음. 되게 비슷한데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게맛살이 게살이 아니라니까. 저는 이 로보캅에서 인상적인 게 또 2개 정도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는 갑옷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유사해서 이건 너무 닮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뭐가 있었냐면 그 베르세르크라는 일본 만화가 있습니다. 이제 버서커라는 저 바이킹의 그 전사들을 이제 일본 말로 발음해서 베르세르크라고 하는데 이제 중세를 무대로 하는 듯한 환타지 느낌의 만화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걸작이고 정말 훌륭한 만화인데 애니메이션도 훌륭하고 사실은 두 분이 만화를 보면 지난번에 극장판 한번 개봉했을 때 다루고 싶었는데 거기 만화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입게 되는 갑옷이 있어요. 걔가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막 거대한 칼을 들고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그 버서커의 갑옷을 입고 싸우게 되는데 그 버서커의 갑옷이 형태라든지 아니면 바이저가 씌워지는 이런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빨간 불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이겠죠.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그 갑옷과 광전사의 갑옷과 이 로보캅의 새로운 갑옷이 되게 닮아 있어서 게다가 그 행동하는 것도 그 바이저가 내려지면서부터 굉장히 막 미친 듯이 달라지고. 활동적이 되잖아요. 되게 굉장히 광전사. 그리고 거기에 내용에 나오는 얘기 보면 바이저가 씌워지는 순간 사람이 정신이 로봇으로 넘어가서 얘가 더 이상 컨트롤하지 않는다. 이 부분까지 그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그 갑옷이 씌워졌을 때 거기에 나오는 그 투구가 씌워졌을 때 그것과 굉장히 설정이 유사해서 아, 이 부분 재밌는데 라는 생각. 영화로도 있어요? 버서커? 아니 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극장판 애니메이션 한번 보세요. 끝날 극장판이 때 뭐 있네요. 복고 엔딩 나오나요? 그럼요. 여수 밤바다. 어. 그래 여수 밤바다. 만약에 올해도 만약에 차트를 1위를 석권한다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2년 전에 작년에 석권할 일위 때 했죠. 약간 이게 신드롬 이상한 일이라고 올 1년 전 올 노래가 4월에도 또 근데 만약에 올해까지 석권하면. 진짜 차트를 석권하면은 야 진짜 장범준은 우리 난놈이야. 가수는 안 불러봤죠. 뮤지션 한번 불러봅시다 나중에. 음악 영화 할 때 부를 텐데 제가 음악 영화를 싫어해서. 그리고 재밌는 친구 하나 불러봅시다. 누구요? 뭐 여러 명 있죠. 뭐 정글 스토리 윤도현 씨 부릅시다. 아, 왜 이래요? 아이돌 불러야지. 그래요. 누구 부를까? 화영이? 좋네. 저 철민이도 불러서 같이 녹음합시다. 꼭 불러야지. 철민이 불러야지. 철민이는 꼭 부르는 걸로 합시다. 그 셀라스가 이렇게 회의할 때 뒤에 있는 그림 보셨어요? 세 장. 봤어요. 예, 예.
그게 그 추상화가 모화죠. 그 저 다시 그린 그림이죠. 그 베이컨이 생각하는 추상화 그걸 다시 그린 그림이죠. 그렇죠? 아예 그냥 아예 딴 그림,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그런 느낌인 그러니까 것 같은데. 똑같이 그린 거 베낀 건 아니고 아예 그러니까 다른 작품인데 그 풍으로 일부러 그린 것 같아요. 그 생각하는 베이컨 조상이가 제목이 베이컨, 그럴 거죠. 그죠? 베이컨의 베이컨이 생각하는 제목은 조상이가 기억이 안 생각하는 난다, 베이컨 하여튼. 조상이 같은 그 그림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일부러 변형해서 그린 그림 아니에요? 베리에이션 일부러 변용해서 그린 그림 같고 그렇죠. 그게 이제 인체 해체랑 관련된 그렇죠. 예, 예. 그거랑 관련된 그림에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베이컨이라는 그 화가가 되게 재밌는 화가잖아요. 일화도 희한한 재밌는 사람이죠. 일화들이 많이 예, 있고 예. 그런 일화들 아세요? 그러니까 화가가 이렇게 월드 클래스 화가가 되고 나면 사인이 그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인만 해도 그림 작품이 돼서 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일화 중에 이런 일화들이 있어요.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젊은 화가인지 누군가가 밥을 몰래 먹고 튀다가 무전 취식을 하고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막 주인한테 두들겨 맞았나 혼났나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베이컨이 가가지고 자기 사인을 해서 준 다음에 가서 얼마 식비가 얼마라고 그랬더니 뭐 100불 뭐 이랬겠죠. 뭐 200불 뭐 이렇게 얘기했죠. 가서 99,800불 거슬러 받으라고. 왜냐면 자기 사인이 10만 불에 이미 팔리고 있기 때문에 거슬러 받으면 된다고. 이승훈 PD도 한번 카페 가서 그래보세요. 술 존나 먹고 사인 이승훈 한 다음에 나 이승훈이라고. 그럼 바로 삐요 삐요. 아 세고랑차입니다. 바로 세고랑차입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되는구나. 저도 사실 그 그림 해체주의 그림들은 되게 즐겨 많이 봤어요. 예전에. 아니 전 특히나 베이컨을 좋아해가지고 좋아해서 많이 그러니까 봤습니다. 회화의 괴물이라는 그 별명이 좋아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베이컨에 대해서. 저도 그 그림 보면서 재밌게 생각했었어요. 네. 뭐 베이컨- 여러 가지 뭐 묻혀 있는 것들이 아니까. 되게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치고는 그러니까 뭐 스튜디오가 너무 없었어. 간섭해서 저는 없었어. 그렇다고 본다니까요. 스튜디오가 너무 간섭하니까 호세 감독님이 참 이런 거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소품 배치 정도밖에 자기 뜻대로 못하는 거야. 왜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아마 그것도 분명히 컨펌을 받고 했을 거예요. 박찬욱 그쵸. 감독이 의상 하나도 내 맘대로 그쵸. 못 입힌다고 그래서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리메이크 특히 리메이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딴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한 감독을 섭외를 해서 맘대로 만들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딴 것도 그렇잖아요. 리메이크 영화가 특히나 가지는 건 원작 때문에 가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리메이크가 좋은 리메이크 이거는 이제 영화는 아니지만 좋은 리메이크의 예라고 그러면 저는 그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데치카 오사무의 아톰의 이제 한 에피소드를 우라사 나오키가 리메이크한 그 플루토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리메이크의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굉장히 그 잘 만드는 작가를 섭외를 해서 그 영화가 됐건 뭐 만화가 됐건 그 잘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토양을 보장해 주는 거. 거기 보면 이제 아톰 같은 경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1권 끝에 보면 이제 처음에 우라사 나오키가 이제 리메이크를 하기로 하고 나서 그걸 하려면 이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저작권자가 누구냐면 이제 데치카 오사무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우라사 나오키는 너무 유명한 만화가 자기 아빠만큼이나 유명한 만화가니까 아빠만큼은 안 돼도 몬스터 그 사람인가? 몬스터 20세기 소년 맞죠. 해피 그러니까. 야와라 뭐 나도 보고 봤네. 내가 알 정도면 네. 진짜 유명한 나도 몇 개 만화가야. 봤네, 그 중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유명한 사람이 리메이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농담인가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농담하나 근데 정말 진지하게 자기가 리메이크를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데치카 마코토라는 사람이 한 역할은 뭐였냐면 자기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멋대로 만드는 아톰에 대해 그러니까 멋대로 만든다고 표현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만드는 아톰에 대해 욕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자기가 자기 하겠다. 디펜스 해주겠다. 스튜디오가 해야 될 역할은 그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영화 리메이크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는 그 반대로 오히려 간다는 거죠. 그 아톰하고 아스트로보이는 무슨 상관 있어요? 아톰의 이제 북미 버전 리메이크가 그러니까 북미 버전에서 아스트로보이예요? 방송될 때 아스트로보이라고 방송했죠. 그러니까 보통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아니 극장판 아스트로보이 말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그것도 아톰이에요. 아톰을 만든 거예요. 똑같은 새로. 아톰이죠. 그러니까 북미에서 이제 뭔가 그걸 하게 되면 제목을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렇겠죠. 자동차도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마징가 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서는 틴졸 제트라고 개봉을 했었고 마징가라는 이름은 굉장히 낯섭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고질라 정도가 뭐 거의 그대로 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고지라와 가질라의 차이라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리메이크 영화는 유명한 감독들이 자기 멋대로 만들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면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영화가 리메이크 됐으면 좋겠어요. 한 편만 딱 꼽는다면. 아니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번
라쇼몽을 약간 그 현대적인 버전으로 해서. 저는 리메이크 되고 싶은 거 하나 딱 있네요. 뭐야? 붐의 영스트리트요? 아니요. 그럼요. 듀나가 스피드를 리메이크했으면 좋겠어요. 와우. 저는 조스 다시 보고 싶어요. 조스. 조스요. 조스는 리메이크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았었나요? 근데 그 뒤로 비싼 영화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음. 저는 그 상어 나온 영화 중에서는 딥블루시라는 영화 재밌게 봤는데 네네. 그 스쿠알렌 가지고 응용하는 그 아이디어도 재밌었고 그 치매 얘기하는 음. 것도 재밌었고 재밌게 봤는데 상어 얘기 굉장히 많죠. 굉장히 네. 많은데 그 원작 리메이크를 다 참 보고 싶어요. 그 되게 오래전 영화잖아요. 그건 벌써 이거 30년도 넘었지 아마. 넘었죠. 훨씬 70 넘었죠. 몇 년도 70년인가. 예, 작품이니까 그때의 기술력으로도 굉장히 공포심을 잘 살렸는데 40년이 다 돼가죠. 리메이크하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이재익 해봤습니다. PD가 그 조스바 먹고 입술 까매진 거 네. 한번 보고 싶네요. 조스바 안 파나 요즘에는? 팔아요. 살짝 갑시다. 짜짜. 야 이번엔 사실 영화가 이렇게 맥이 탁 빠지니까 자짜도 맥이 빠지더라 솔직히. 아니 그게 아니고 자칫이 다 너무 뻔해. 나는 이 셀러스는 회사 음. 거기가 거의 소돔과 아니 고모라고 그럼 생각해요. 그 얘기 할 필요도 없지. 거기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국의 그 회사 있잖아요. 그 실험하는데 시뮬레이션 하는 그 커다란 공장에 거기도 뭐 개판이지. 개판이고 거기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새끼들 다 자고 막 씨발 완전 막 근데 이 새끼들 중국 쪽으로 가면은 팩토리얼로 지정을 해주죠. 거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막 이건 뭐 어마어마해. 69 팩토리얼로. 막 어우 그 사람들이 다 화장실을 간다고 생각해봐. 변기가 몇 개야 어우. 돼. 진짜 어우. 근데 난 그 장면 좀 마음에 안 들더라. 그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갑자기 뭐 그 논이 어. 베트남 같기도 하고 중국 같기도 하고. 뭐 중국 같기도 거기 하고. 계룡인지 거기 아니야? 아 그래요? 그쪽. 근데 이게 그 아시아 쪽 국가에 대해서 고생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월드워 Z, 월드워 Z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거기 보면 네. 평택이 나오는데 캠프 험프리 나오잖아요. 완전 무슨 막 그럼. 외양간 같은 그럼. 데가 나오자는데 그런 데 없어요. 평택이 없고. 평택 지금 가봤어요? 아유 장난 아니지. 디트로이트보다 나아요. 야 이 아 새끼들아. 어디다 디트로이트를 대? 디트로이트를 대. 평택 욕팔리게. 고전 같은 게 물론 중국은 워낙 땅이 크니까 그런 데도 있겠지만 베트남 같은 느낌 들지 않았어요? 중국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좀. 그래 자짜 뭐. 그래서 그 배포맨 아줌마들끼리 아줌마 아저씨들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지. 거기 뭐 모내기 하다가 모내기 하다가 말도 못해 새참 좀 먹고. 어마어마하지. 아 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 못했는데 이게 우연히 된 캐스팅인지 노리고 한 캐스팅인지는 모르겠는데 캐스팅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 그렇죠? 사뮤엘 잭슨이랑 게리 올드만이랑 마이클 키튼 있잖아요. 마이클 키튼은 배트맨이었고 게리 올드만은 고든 총장이었고 사뮤엘 잭슨은 닉 퓨리였잖아요. 근데 역할이 묘하게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기도 게리 나눠져 올드만은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정의로운 과학자인데 약간 잘못 갔던. 근데 배트맨에 보면 다크나이트에 보면 게리 올드만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약간 반대 역할이죠. 마이클 키튼은 배트맨이었던 사람인데 이제 완전 악당으로 돌아선 똑같은 면을 공유하고 있어요. 자본가인 건 똑같아요. 자본가인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갈리고 게리 올드만 같은 경우는 과학자와 이런 청장인데 정의로웠다 안 정의로웠다는 이게 갈리고 닉 퓨리가 제일 재밌었는데 뭐냐면 마지막 장면 저는 이걸 노리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스튜디오에 노린 건 호세 감독이 노린 거 아니고 스튜디오가 노린 걸 텐데 마지막 장면에 보면 우리가 세계의 경찰이라고 우리가 세계의 평화를 지킨다고 뭐 이러면서 막 떠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정확히 어벤져스의 닉 퓨리 국장 그 쉴드의 국장하고 겹쳐지는 부분이잖아요. 듣고 보니까 재밌네. 그런 얘기는 있네요. 세 명 사무엘 잭슨, 게리 올드만, 마이클 키튼. 특히나 닉 퓨리의 마지막 장면이 저는 그 어벤져스를 노리고 만든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사실 게리 올드만이 지금 영화 팬들한테는 완전 할아버지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로카 1이 개봉됐던 80년대에는 완전 싱싱한 배우였는데 옛날 악역 많이 하고 이럴 악역 때는 많이 하고 정말 그럴 때는 섹시한 어마어마했죠. 악역. 그때 90년대고 80년대고 80년대는 어떤 영화까지 나왔냐면 제가 희한하게 지금 이승훈 PD가 얘기하는 것보다 겹치는 점들이 많은데 아까 섹스피스톨즈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섹스피스톨즈 정기 영화 중에 시드와 낸시라고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시드 비셔스 그 섹스피스톨즈 그 제일 유명한 놈 완전 또라이 새끼. 그 새끼랑 낸시라고 애인이 있었는데 둘이 막 서로 찔러 죽이고 막 이러다 막 죽고 그러거든요. 싫어. 네. 둘이 같이 자다가 찔러 죽였나 아마 그랬어요. 서로? 싫어요. 시드 비셔스가 낸시를 죽였죠 아마. 그래서 아마 진짜로 실형도 받았는데
그 시드 비셔스랑 낸시의 그 미친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전기 영화죠. 저도 어릴 때 봐가지고 기억 잘 안 나는데 시드와 낸시 거기서 시드 주인공이야? 비셔스로 나와요. 게리 올드만. 게리 올드만이. 펑크 락으로 나와요. 어. 20살짜리 펑크 락으로 나와요. 거기 게리 올드만이. 음. 근데 그 영화 보면 진짜 약간 닮았어요. 음. 시드 비셔스랑. 그러니까 시드 비셔스는 보면 실제 인물은 체격이 작아 말랐어요. 왜소하죠. 예. 왜소하고 어깨도 이렇게 막 삐쩍 말랐는데 느낌이 외형은 되게 다른데도 음. 이 왜 정말 훌륭한 배우들은 모양과 상관없이 그쵸. 외형과 상관없이 똑같이 그쵸. 닮아내잖아. 정말 잘 캐치해가지고 보다 보면 펑크락 같아요. 그럼 혹시 옛날 영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 찾아보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펑크락으로 나왔던. 조엘 킨나만 잘 모르잖아요. 전 잘하는데요. 아, 잘 알아? 친해요? 밥 먹어봤어요? 어제 술 같이 먹었는데. 아, 그래요? 카페에서? 얘도 카페 좋아하는구나. 좀 전에 얘기한 AMC라는 이제 미국 드라마 메이커가 있는데 그 AMC에서 킬링이라는 미드가 그러니까 있어요. 킬링으로 빵 떴다면서요. 네네. 그게 주연이 이제 좀 전에 또 자꾸 연결되네. 그 세계대전 Z에 나온 그 미레이 레노스라는 저 브래드 피트의 부인 있잖아요. 그 여자가 주연이고 얘가 이제 남자 주연이에요. 야, 조금만 해서 우리 저 프라하까지만 옮기자. 아, 좀 그러면 옮겨? 수비상관 자, 된다. 가봅시다. 우리 조금만 해서 월드워 프라하까지만 가면 수비상관. 바포주는 아줌마. 특집으로. 수비상관 조금만 해서 가보자. 프라하로. 가봅시다. 여기서 멈출 것 같네요. 네, 멈추죠. 자짠 뭐 발견한 거 있나요, 김민호 PD님? 아니 뭐 너 다 뻔한 것들이어가지고 우리 뭐 킴 뭐 이런 거. 킴 뭐? 그 킴. 그 마지막에 저 그래도 킴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가지고 살리잖아. 킴하고 박사하고, 킴하고 고든 청장하고. 다 했지 뭐. 그럼 뭐 노박하고 여기자. 그 에이, 리포터 그건 뻔하고. 못하게 되죠. 음. 뭐 당연하죠. 국장하고 반론 이런 것도 뻔하고. 뭐 하나만 저기 뻔해. 할게 없어. 그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생각하는 건 노박은 안까시예요. 느낌이 안까시요. 저는 여기서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잣잣은 아니고요. 잣잣이죠, 일종의. 안잣인데 에드워드 셀라스 안잣. 아무랑도. 왜? 아무랑도 안잣. 왜? 그 로봇 이름이 뭔지 아시죠? ED209. 뭐예요 그게? ED209. 이렉타일 디스오더. 아 그렇구나. 야 그러면 200번 넘게 안 된 거야? 한 번 안 될 때마다 로봇을 만들었구나. 씨발. 209까지 나온 거야. 야 그만해 이제. 안 돼 임마 너. 포기해라. 그만해. 포기해라. 에휴. 안 그만해요. 되겠다. 인. 야, 너무 비유가 좋다. 인. 우리가 언젠가부터 자꾸 안잣을 찾게 되네. 앉았어. 아니, 안잣이 자시 다 뻔하니까. 뻔하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와중에도 얘만 혼자 독야청청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마이클 케이튼 얼굴에 음. 항상 그 원제의 얼굴이 있어요. 미안한 얼굴. 음. 이게 자꾸 여자친구 괴롭히면 좀 미안하잖아요. 어. 안 되는데 자꾸 될 것 같으니까 야 한 번만 더 해보자. 좀만 더 있어봐. 30분만 더. 야 잠깐만. 이거 굉장히 미안한 짓인데 아마 이거 듣는 분들 중에서도 쪽팔린 분들 많으실 텐데 쪽팔릴 까지는 없어요. 다들 그러니까 뭘 쪽팔리기까지 합니까? 그 영화 포스터에 저는 까먹고 있어서 기억을 못했는데 죽든 살든 너와 함께 간다 있잖아요. 영화 포스터에 그거 처음 보고 전 뭐 이렇게 뜬금없는 대사가 있나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원작에도 있었다고만요. 원작에 있던 그래요? 대사더라고. 근데 여기 정말 안 어울려요. 아니 그러니까 포스터에 전혀 안 어울리는데 원작에 그게 있는데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터미네이터 2의 아윌비백처럼 이렇게 강렬한 대사라고 이렇게 심어놓은 건데 원작에서 강렬하지 않았던 거야. 오그라든다. 그거는 분노 영유 정도 돼야. 아니 저도 지금 분노 육류 이것도 떠올렸는데 돼야. 네가 가면 유고 위고로 가야 되는데. 나도 근데 간다. 원작에 머피가 총을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야. 원작 앞에 부분을 한 15분 정도 봤거든요. 봤더니 총 쏘기 전에 머피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든 살든 넌 나와 함께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그라든다. 야, 이건 정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자, 이거. 이 영화 마지막 정리해 보죠. 별점 볼보 별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좀 별점 2개 반 드리고요. 네. 그 아쉬웠던 점들 아까 얘기했지만 참 액션 영화가 보다 보면 생각할 게 너무 많고 좀 생각을 좀 해보려 그러면 자꾸 감동 코드가 나오고 감동 좀 받아보려 그러면 깊이가 얇고 액션을 좀 봐야겠다 싶으면 다시 생각이 뭐 이런 식으로 악순하는 영화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점 2개 반이고요. 돌고 보지 도네요. 말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보지 말 드리고요. 별점은 3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전반적으로 정말 감독의 재능을 너무 묻어놔서 감독의 재능을 너무 묻히게 해서
그 점이 정말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좋은 감독인데 다음 작품에서 한번 자기 재능을 한번 준하 작가님께 좋은 음. 감독이라고 인정을 받다니. 우리 저 호세 파딜라님, 조세 파딜라님 꼭 한번 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보일드리고요. 뭐 그러니까 이게 원작의 아우라민 뭐 등등등 생각해서 정말 못 볼 영화 같지만 사실 보면 시간 잘 가요. 시간 잘 가서 좋았어요. 저는 좋았고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별점은 3개 반 드리고요. 좋았던 점은 시간이 잘 가서 좋았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 스튜디오의 간섭이 너무 많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감독이 역량을 못 살렸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이템이 섹시하지가 않다. 이거 인조인간 아이템은 더 이상 이제 뭐 별 의미가 없다. 이제는 막 드론 무인 타격기 이런 게 나오는데 굳이 인간이 거기서 뭐 그거를 뭐 이유가 뭐 있어요? 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나오려면 사실 로보캅은 무선 조종하는 뭐가 돼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무선 조종하는 거에서 생기는 딜레마 뭐 이런 거가 돼야지. 이건 좀 섹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 영화가 지금 2편이 있고요. 사실은 제가 뒤늦게 얘기를 듣고 하고 싶어진 건데 찌라시 위험한 소문인지 그게 있어요. 그리고 아메리칸 허슬이 있고요. 아메리칸 허슬은 저 누구죠? 크리스찬 슬레이터가 아니고 베일이 살을 찌워가지고 화제가 된 영화인데 이거 굉장히 영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재밌다는 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건 레고 무비예요. 레고 무비를 하고 싶은데 이게 그거 합시다. 애랑 같이 보러 가게. 없을까 봐. 레고 무비 한 방에 일타에서 싹 피하게. 오케이 그럼 레고 무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레고 무비. 정 상영관이 없으면 아메리칸 허슬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고 그럼 무비. 미리 알려줘요. 또 애랑 레고 무비 봤는데 또 보라 그러지 말고. 그럼 내가 우리 관람비는 줄게 형 거. 애 거는 형이 어차피 보여주려고 했으니까. 자 메일 주소 소개해 주죠. 네, 시나타운 19 CINETOWN @gmail.com입니다. 나도 저 승훈이한테 관람이 받아야겠다. 둘이서 애랑 보고서 아메리칸 허슬 했으면 좋겠네. 저 집에 계신 분이랑 보고 나서 애랑 봤다 그러면 안 된다. 사기 안 칠게요. 알겠습니다.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와 관한 방송 월급쟁이들의 안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93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